어머니가 아무래도 노만기 같은 게 아닐까요? 요새도 저희를 보는 눈빛이 영 곱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엉뚱한 데다 전부 기부해버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두게 둔대? 그런 기미가 있으면 내가 당장 가서 엎어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미리 상속해주고 그러는 거잖아. 저렇게 똥꼬집을 부리시면서 재산을 꽉 틀어쥐고 있으면 자식들끼리 분란만 생기는 걸 왜 모르시나 몰라. 아유, 저승길 가실 때 짊어지고 가시려는지 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강하게 나가자고요. 아니 언제까지 어머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어머님도 생각을 좀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 둘째 동서 말도 맞다. 여태까지는 어머님 기분 살살 맞춰드리면서 살았지만 이제 어머님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셔야지. 내가 기회 봐서 이제 자식들한테 재산 나눠주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할 테니까. 동서들도 눈치 잘 봐서 잘 거들어, 알았지? 그럼요 형님, 두말하면 잔소리죠. 걱정 마세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두 형님의 대화를 듣고는 기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썰라디오에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 시어머니 근처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요. 그저 술기운 때문에 실언을 뱉은 거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솔직히 형님들의 대화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 눈엔 마치 돈에 환장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재산을 내놓지 않으면 고려장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저도 그런 감정이 드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욱하는 마음에 형님들한테 한마디를 했죠. 아무리 그래도 뒤에서 이렇게 시어머니 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당신께서 결정할 문제를 자식들이 강요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형님들의 눈빛은 서슬이 펄했습니다. 잠깐의 어색한 침묵 후엔 무지막지한 폭풍우가 쏟아졌고요. 뭐라고? 동서, 말이 좀 이상하다. 우리가 무슨 작당모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 왜 혼자 착한 며느리인 척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상속해주는 게 뭐 이상한 일이야? 그럼 동서는 어머님이 재산을 물려줘도 안 받겠다. 이거야 뭐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서 물려주시면 감사하게 받으면 된다는 뜻이죠. 자식들이 내놔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지 뭐야. 우리가 우리만 잘 되자고 이래? 어머님 정신이 흐릿해지기 전에 깔끔하게 해두자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동서 이제 보니까 아주 웃긴다. 우리는 싸그리 못된 며느리고 동서만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효부야? 여태 시어머니 모신 사람들이 누구인데 이래? 이제 결혼 2년차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형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됐어. 그럼 착한 동서는 시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 더러운 우리랑은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알았어? 버럭 화를 내는 형님들은 기분 나쁘다는 듯 저를 한 번씩 노려보더니 자리를 떠나버리더군요. 말 한마디 했다고 완전 왕따가 돼버린 거죠. 겨우 형님들과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더더욱 악화가 돼버린 셈이었어요. 속상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실컷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시어머니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형님들도 미웠어요. 사정을 다 들은 남편이 제 등을 토닥이면서 위로를 해주었지만 이제 어떻게 형님들을 대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었네요. 여보, 정말 이게 내가 잘못한 일이야? 형님들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재산을 어떻게 나누네. 언제 받아내야 하네.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네.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냐는 말이야. 그래, 형수님들이 좀 심하긴 했네. 그런데 형들도 비슷해. 나도 지난번에 형들이 하는 얘기 들었는데 다들 재산을 미리 물려받을 생각뿐이셔. 솔직히 나도 씁쓸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 뭐. 왜 그냥 넘어가? 당신도 한마디 하지 그랬어. 다들 왜 돈에만 혈안이냐고. 진짜 어머니 생각은 하지 않냐고.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말해봤자 뭐해? 다들 절름발이 동생 말은 귓등으로 들을 텐데. 남편의 그 말에 속이 더 상합니다. 다들 우리를 천덕꾸러기 취급하며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기만 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시어머니 재산에만 꽂혀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형수들이랑 잘 풀어봐. 형수들이 재산 상속 얘기를 한 건 그냥 절차상 쉽게 하려고 하는 걸 거야. 우리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말도 마. 풀기는 뭘 풀어. 형님들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을걸? 자기네들 나쁜 며느리로 몰았다고 입에 거품을 물더라니까. 그럼 이러면 어떨까? 자기가 형수들 데리고 어디 동남아 같은데 한번 다녀오는 게 어때? 어? 동남아? 그래. 우리가 비행기랑 호텔 같은 거 대준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실걸? 화해하자는 의미로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면 금방 마음을 푸실 거야. 그럼 아주버님들은? 형들은 내가 제주도라도 데리고 따로 여행 갔다 올게.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풀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풀면 훨씬 더 수월할 거야. 어차피 지난달에 소 판 돈도 있고 이참에 당신 면도 한번 세우고 좋잖아.
남편의 말은 삐져있는 형님들 마음을 해외여행으로 풀어주자는 계획이었어요. 듣고 보니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았죠. 동남아 여행은 제가 처녀 때 자주 다녔기 때문에 빠삭했거든요. 저희가 여행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게 신경 쓰이긴 했지만 잘 알아보면 경제적으로 다녀올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생색도 내고 화해도 하는 좋은 방법 같았죠.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면서 형님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평생 얼굴 보며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어쩌면 제가 형님들을 너무 편견을 갖고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형님들에게 해외여행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당장 저를 잡아먹을 것 같던 형님들이 해외여행 이야기를 듣더니 크게 반색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어쩌겠어. 동서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줘야지. 그런데 어디를 간다고? 다낭? 거기 베트남 맞지? 아유, 거기가 그렇게 좋다던데. 우리 막내 동서 덕분에 좋은 구경 한번 하게 생겼네. 형님들은 제게 언제 화를 냈었냐는 듯 안면을 싹 바꾸더라고요. 해외여행의 힘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 속은 달갑지 않았지만 그렇게 신이 난 형님들을 데리고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됐죠. 며느리들이 여행을 가 있는 동안 남편은 형들과 함께 제주도 낚시를 다녀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우리가 부담하기로 하고요. 형들도 막내 동생 덕분에 모처럼 바람 한번 쐬게 생겼다며 좋아하시더군요. 이래저래 일정을 맞추고 해야 할 일들을 미리미리 해둔 덕분에 모두가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낼 수가 있었답니다. 형님들은 다낭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부푼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난생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며 비행기 안에서도 얼마나 사진들을 찍던지요. 승무원이 이제 사진은 그만 찍으라며 양해를 구할 정도로 말입니다. 다낭에 도착한 우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제가 예약한 호텔은 유명한 해변가가 바로 앞에 보이는 호텔이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과 오토바이가 거리를 메우고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도시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던 형님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할 만도 했죠. 어머, 형님. 저기 바다 좀 보세요. 아니, 무슨 해변이 이렇게나 길어요? 와, 정말 멋지죠? 그러게.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그렇게 오나 봐. 정말 별천지가 따로 없네. 어쨌든 우리 예쁜 막내 동서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도 와보네요. 고마워, 동서.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진짜 재밌게 보내요. 형님. 그래, 그래야지. 형님들은 다리가 퉁퉁 붓도록 관광지 이곳저곳을 돌아도 씩씩하게 잘 따라왔어요. 향이 강한 음식도 얼마나 잘 드시던지 해외여행이 체질에 딱 맞는 분들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틀 일정을 보내고 호텔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 오더라고요. 번호를 보니까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아, 혹시 고덕자 씨 보호자분 되세요? 네? 아, 네네. 저희 시어머니 되세요. 그런데 누구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실은 어젯밤에 고덕자 씨가 응급으로 실려오셨어요. 마을 분이 데리고 오셨는데 가족분이 좀 와주셔야 하거든요. 왜요? 저희 어머님이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우선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 알겠지만 선생님 말씀으로는 예후가 좋지를 않대요. 응급실에서도 몇 번이나 의식을 잃으셨거든요. 일단 가족분들이 와야 수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고 의사의 말로는 급성폐렴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고 노쇠하셔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저는 형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형님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어머님도 참. 며느리들이 모처럼 나들이를 나왔는데 그때 딱 맞춰서 들어놓으실 게 뭐람. 어머니 속병 있는 게 다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이지 뭐. 근데 괜찮아. 원래 병원에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야.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주사 몇 번 맞으면 폐렴 같은 거 금방 낫지. 안 그래요, 형님? 어머님이 괜히 더 그러실지도 몰라. 우리가 당신만 쏙 빼놓고 좋은 곳 구경 갔다고 시위하시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 내일 어디 간다고 했지? 용머리 갔다가 올드타운을 간다고 했든가? 그런데 오늘 갔던 바나힐인가? 아, 거기는 진짜 멋지더라. 그렇죠, 형님. 거기가 진짜 유명한 관광 명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케이블카가 꼭대기 쪽으로 가는데 와, 오금이 다 저리더라니까요. 저는 형님들의 반응에 어리둥절했어요. 병원에서 위급하다는데 왜 저렇게 태평한 걸까요? 형님, 우리 일단 귀국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데. 뭐, 귀국?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아직 일정이 남았는데 귀국을 왜 해? 어머님 괜찮다니까 괜히 저러시는 거야.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간호사는 가족이 꼭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 가슴 조금 아프신 거 가지고 우리가 우르르 내려가자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이 좋은 걸 보지도 못하고 귀국을 해. 괜찮으니까 그냥 일정대로 하면 된다니까? 아니에요, 형님. 진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정말 위독하시다니까요. 아휴, 동서 또 이럴 거야? 우리가 어머님을 더 잘 알겠어? 동서가 더 잘 알겠어? 어머니 속 아픈 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병원에 잘 가셨으니까 치료받으시고 돌아오시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리고 진짜 가족이 필요하면 아빠들 있잖아. 베트남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것보다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더 빠르지, 안 그래? 아, 알았어요. 그럼 제가 연락을 해볼게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제주도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크게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제주도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뜰 수 있을지 모르겠답니다. 하필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 바람에 일정 내내 숙소에 갇혀 있었다는 거였어요. 잠시 후 비행기 사정을 알아본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아, 이거 어떡하지? 비행기가 전부 결항이래. 바닷길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이쪽에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역시 우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네. 그런데 형님들이 일정을 끝까지 보내고 가겠다면서 내려갈 생각들이 없어. 아유, 형들도 마찬가지야. 엄마 아픈 거 하루 이틀이냐면서 별거 아닐 거라고 술판만 버리고 있어 지금. 알았어. 일단 내가 어떻게든 형님들을 설득해 볼게. 그래.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형님들도 아주버님들도 이렇게 태평할 수가 없었어요. 노는 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지만 연로한 부모님을 볼 수 있는 날은 그리 길지 않잖아요. 저는 형님들을 다시 한번 설득했죠. 제주도가 지금 태풍 때문에 항공편이 다 결항이 됐대요. 어머니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 봐요. 아무래도 우리가 귀국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됐어, 됐어. 갈 사람 없으면 혼자 잘 치료받으시면 되겠네. 5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딴 일로 해외여행을 다 망치자고? 아휴, 동서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그딴 일인지 심각한 일인지 형님이 어떻게 알아요? 일정을 마치지 못하고 가야 하는 건 아쉽지만 어머님이 지금 위독하시다는데 가봐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가고 싶으면 동서 혼자 가. 우리는 여기서 일정 끝까지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그럼 됐지? 네? 제 또 유난 떤다는 형님들의 반응에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쓰러져 계시는데 어쩜 저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형님들과 입씨름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한국으로 내려갔어요. 다낭에 남은 형님들은 가이드까지 따로 고용해서 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계시다는 병원에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더군요. 담당 의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제게 합니다. 급성 폐렴입니다. 여러모로 좋지 않은 수치가 너무 높아요. 고령이시기도 하고 워낙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위험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이 천둥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몇 번이나 물었지만 절망적인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 죽은 듯 누워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자 실눈을 가느랗게 뜬 시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래, 우리 막내 며느리 왔니?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나는 괜찮다. 이제 갈 때가 다 된 게지. 괜찮어. 어머니, 제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달래줍니다. 아유, 괜찮대도 울지 마라. 아가, 그동안 내가 너한테 사랑을 많이 못 줘서 서운했지. 혹시라도 억센 네 형님들이 너를 더 못 살게 굴까봐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 마라. 내가 왜 착하고 마음 깊은 너를 예뻐하지 않겠니? 어머니, 그 애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 농사 짓고 험한 일 하다 보니까 드세져 버린 거지. 지금은 애가 빨리 가길 바라고 있겠지만 그래도 걔들 없었으면 나도 꽤 외로웠을 게다. 시어머니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제게 뜻밖의 인물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삼거리에 있는 약탕집 막내 아들이 변호사라지. 너가 전화를 해서 걔 좀 오라고 해라. 그 사람은 왜요? 그런 거 묻지 말고 어서 전화나 넣어봐. 의아했지만 일단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행히 읍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는 그분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어요. 사정을 말씀드리니 흔쾌히 오겠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 도착한 변호사분이 어머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약탕집 막내 아들이요. 아유, 건강하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누워 계세요?
죽을 때가 돼서 그렇지 뭐. 그것 때문에 자네를 보자고 했네. 뭔데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서 내 재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말이야. 자네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꼭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요, 어머니. 자필로 남기셔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셔도 돼요. 제가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하는 얘기 잘 듣고 꼭 우리 애들한테 알려줄 수 있지? 그럼요. 제가 핸드폰으로 찍을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우선 첫째한테는 내가 사는 집을 주려고 해. 꽤 오래된 집이지만 큰 태풍이 와도 끄떡없던 집이야. 네, 그리고요? 그리고 둘째한테는 저수지 옆에 있는 배추밭을 줄 거야. 걔는 농사 솜씨가 좋으니까 밭을 잘 가꾸겠지. 또 셋째한테는 아랫집 한길댁한테 소작을 준 논이 있어. 그걸 물려줄 거고.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시어머니가 눈길을 제 쪽으로 돌리며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가득 담으시더군요.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움직여 남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막둥이는 어릴 적에 다리가 아팠어. 내가 무식해서 제때 병원에 데려가질 못했지. 여태껏 다리를 저는 막내를 볼 때면 내 가슴이 미어져. 그래도 참 구김없이 잘 커주었어. 부모 생각할 줄도 알고 제 형들 위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이렇게 착하고 어여쁜 며느리도 만났지. 나한테 막둥이와 막내 며느리는 참 큰 복이야.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쉼없이 쏟아졌어요. 저와 남편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변호사에게 또렷한 어조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이 있어. 그리고 아랫마을에는 큰 전답도 있고, 그리고 농협에 넣어둔 돈이랑 남은 모든 재산을 우리 막내와 며느리한테 모두 주려고 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부분의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 물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저 대신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더군요. 어머님,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니까 선산이랑 아랫마을에 있는 전답 그리고 예금과 현금 등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 상속하신다는 거죠? 그래, 맞아. 바로 내 말이 그 말이야.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를 이렇게 마음속 깊이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는 걸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그렇지만 제 귀엔 상속이나 재산 이야기는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게 깊은 사랑을 준 시어머니와 더 오래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시간은 제 희망을 허락해 주지 않더군요. 그렇게 유언을 남기신 시어머니는 마치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전부 마쳤다는 듯 가느다란 숨을 길게 내쉬더군요. 그리고 힘겹게 손짓을 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아가, 내 며느리가 되어주어서 늘 고마웠단다. 이제 네 형님들 눈치 보지 말고 선태랑 자유롭게 살려무나.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꼭 할게요. 그래, 고맙다. 이제 나는 그만 자야겠다. 어째 좀 고단하구나. 어머님은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아직 온기가 남은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으면 어머님이 저를 토닥이며 달래줄 것만 같았는데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어머님은 도무지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저는 우리 가족 중 어머님의 임종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죠. 떠난 사람은 말이 없지만 남은 사람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맛있는 거 더 해드릴 걸, 좋은 구경 더 시켜드릴 걸, 막상 시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 후회와 미련이 가득 남았습니다. 뒤늦게 시어머니가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헐레벌떡 모였어요. 제주도에 발이 묶였던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이튿날 도착을 했고, 끝까지 여행 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형님들은 이틀 후에 도착했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장례가 거의 끝나고 발인을 앞둔 상태였어요. 아주버님들이 뒤늦게 도착한 형님들을 타박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오면 어떡해? 우린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니들은 시커멓게 피부를 태워와서는 아주 집안꼴 잘 돌아간다. 왜 우리한테 야단이에요? 우리가 동네 목욕탕에 갔어요? 급하게 돌아오려고 해도 비행기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얼씨구, 그럼 막내 재수 씨는 어떻게 왔는데?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열일 제쳐두고 올 생각을 해야지. 집안 며느리라는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짓이다. 그러는 당신은 제주도에서 뭐 했는데? 우리는 태풍 때문에 못 온 거잖아. 내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알기나 알아. 그러던 형님들이 어머님의 영정사진 앞에 털썩 엎드려 곡을 하더군요.
아이고, 어머니, 왜 이렇게 허망하게 가셨어요? 인사라도 하고 가시지. 아이고, 아이고. 저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형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의 눈물이 진짜 눈물인지 아니면 억지로 짜내는 눈물인지는 알 도리가 없었죠. 다만 진솔하지 못했던 그들이라도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네요. 시어머니를 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들이 텅 비어 있는 시댁에 모여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제일 먼저 큰형님의 목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뚫고 나오더군요.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으니까 일단 재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다 모인 김에 정리할 건 정리를 하자고요. 괜한 분란 생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요. 나이로 보나 서열로 보나 첫째에게 가장 큰 재산을 갖는 게 맞잖아요? 다들 그건 인정하시죠? 큰형님의 말에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하고 발가락만 꼼지락거리더군요. 가족들이 마실 차를 내오던 제가 그런 큰형님에게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죠. 큰형님네는 이 집을 물려주신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이 집을 물려주신다니? 다 쓰러져 가는 이 집을 누가 좋아한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그리고 둘째 형님은 저수지 옆에 있는 배추밭을 주신다고 했고요. 또 셋째 형님한테는 아랫집 한길댁한테 소작을 준 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제 말에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아니, 동서 지금 누구 놀려? 어머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 그럼 600평이 넘는 선사는? 아랫마을에 가지고 계신 그 많은 논이랑 밭은 누구를 주신다는데? 형님들한테 물려주신 재산을 제외한 모든 땅과 예금은 우리를 주신다고 했고요. 뭐라고? 이제 보니까 동서 아주 사기꾼 기질이 있네? 그 말을 누가 믿어?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자기 혼자 있었다고 아주 날로 먹으려고 하네? 동서 미쳤어? 눈이 뻘개진 형님과 아주버님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손톱을 세우시더군요.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반응들이었어요. 어머님 재산을 그렇게 탐내던 형님들인데 당연하겠죠. 저한테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어머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믿냐고. 약탕집 막내 아드님이 읍내에서 변호사 하는 건 모두 알고 있죠? 어머니 임종 때 그분도 함께 있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여보, 거기 전화번호 알고 있지? 얼른 전화해봐, 얼른. 안달이 난 가족들이 약탕집 막내 아들을 급히 찾습니다. 제 말이 부디 거짓이길 간절히 바랬겠지만은요. 하지만 결과는 뻔히 나와 있는 사실이었어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변호사의 핸드폰에다 유언 영상을 남겼고 변호사분의 권유에 따라 자필 유서까지 남기셨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바람처럼 당신의 유언이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받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은 순순히 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재산을 공평히 나누라고 협박과 회유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먹히지를 않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생떼를 쓰더군요. 하지만 변호사는 아무리 그래봤자 자필 유서와 동영상 그리고 유언을 남기실 때 법적 대리인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다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형님들은 따로 변호사를 구해서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습니다. 물론 처참히 패소를 하고 말았죠. 작년에는 어머님이 물려주신 전답이 재개발이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토지의 가치가 말도 못하게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주신 사랑이 제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준 셈이었죠. 지금도 가끔씩 형님들에게서 연락이 오곤 해요. 제게 좋은 말을 하며 기분을 맞춰주는 걸 보면 아직도 재산에 대한 미련이 있으신 거겠죠. 저는 그들에게 10원 한 장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순진한 남편에게도 신신당부를 했고요. 하지만 또 모르죠. 형님들이 제게 진솔한 모습을 보이면 제 마음이 바뀔지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겉으로만 시어머니를 위하는 척을 했던 형님들의 마음도 표현을 잘하진 못했지만 저를 끔찍이 아낀 시어머니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요즘처럼 하늘이 높은 날에는 우리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시어머니를 뵈러 또 가봐야겠어요. 뭐야, 넌 아직도 못 들은 게야? 아니, 여기 현관에 우리 짐도 잔뜩 와 있구만. 아범이 말했을 거 아니야. 우리 부부 여기 들어와 살기로 했다고. 하여간 아들집 오는데 언제 온다 다 말하고 와야 하는 건 아니지? 요즘 며느리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드센 년들이 너무 많아. 와, 진짜 어이가 없네. 그 집 딸한테 집 증여해줄 때는 남인 주제에 뭘 참견하냐고 쌍심지 키던 게 당신들 아냐? 그런데 이젠 며느리니까 합가를 감당하라고? 왜 증여라는 말이랑 합가라는 말 차이에 가족이었다가 남이었다가 하면서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란 남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43살인 강희주라는 워킹맘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편도 아니고 남의 편만 되는 인간과 왜 같이 살았던 건지 여러모로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어이상실 기막힌 사연. 썰라디오에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막 자겠다고 침대에 누웠던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는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1시쯤 나간 사람이 새벽을 꼬박 지나 5시가 될 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새벽녘에 들어와서는 엄청 죽을 상을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더니 낼름 한다는 말이 저기 누나 말이야. 이혼하게 된 것 같아. 누나랑 엄마 아빠랑 지금 다 죽을 맛인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뭐? 아니 왜? 그럼 애들은 어쩌고?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무슨 일이야? 싸우고서 이혼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뜸 그냥 이혼으로 넘어간 거야? 솔직히 매형이랑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들어하긴 했잖아. 맨날 그렇게 싸우고 애들 앞에서 아주 사단들을 내더니 급기야는 이렇게 된 것 같아. 누나한테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본인이 키운다고 아주 악을 써댄다는 거야. 누나 진짜 힘들 것 같아. 여기까지 듣고 나니 저도 조금은 정신이 들어서 이제서 현실이 온몸에 와닿는 느낌이라고요. 평소 잘 싸우기도 하고 툭하면 형님은 우리 집에 와서 자기 남편 험담을 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맨날 둘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나 싶을 정도로 평소 사이가 안 좋긴 했었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이혼할 일은 없을 거고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이유가 뭔데? 그동안 싸우던 게 터진 거야? 아니면 뭔 일이라도 있는 거야? 거기다 애들 돌보고 한 건 형님인데 무슨 애들까지 다 놔두고 나가라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누나가 자세히는 말 안 하고 그냥 속상한지 내리 울기만 하고 술만 마시고 있잖아. 맨날 싸우는 거 지쳤다나 더 이상 너랑 엮이기 싫다면서 자꾸 누나한테 이혼하자고. 안 해주면 가만 안 있겠다고 악을 쓴대. 애들도 자기가 데려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누나를 윽박질러 대니 어떡하냐고. 이쯤 되니 저는 시부모님 반응도 궁금해지더군요. 왜냐면 딸이라면 죽고 못 사는 어머니와 아버님이라 저런 상황을 알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어요. 엄마랑 아버지는 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남자가 저렇게 싫다고 못 살겠다고 쫓아내면 나오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사실 그렇잖아. 저렇게 마음이 돌아서서 혈안이 된 사람을 어떻게 돌리겠냐고. 저렇게 한사코 이혼하자는 이유가 뭘까 싶어 혹시 고모부님께 여자가 있는 건 아니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아냐. 그런 건 아니야.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 뭐 어쨌든 알려진 상황으로는 그런 내용 절대 없으니까 쓸데없는 추측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싸우니 누나도 툭하면 이혼하네 만에 소리 했었잖아. 그게 현실이 된 것 같아. 솔직히 저는 형님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싫고 마냥 고소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이혼이라는 건 정말 큰일이고 애들에게 못할 짓이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 자체가 이혼 가정이었기 때문에 애들 생각부터 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형님은 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모양이었지만 생각보다 일은 커지고 있고 유난스러워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사이 결국 현실은 야속하게 끝을 맺게 되었어요. 끝끝내 형님은 애들을 다 자기 남편 쪽으로 보낸 채 가진 것 하나 없이 모든 결혼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더군요. 이번에 듣기로도 워낙 그쪽 시댁 사람들이 보통 아니고 엄청 악랄하다고 들었어요. 남편도 몇 번 누나 때문에 들락날락거리더니 아주 눈을 이글거리면서 분을 못 감추더라고요. 그쪽 어르신들 그래도 어른 취급 해드리려 했더니 장난이 아니야. 아주 어찌나 삿대질을 해가면서 뭐라고 하든지 누나 혼자 안 보내고 내가 따라가길 잘했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이혼하고 혼자가 된 자기 누나를 너무 안쓰러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나? 나라도 형제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 저 역시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평소에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도 있고 자기 특유의 아이들 공부법이라면서 육아법과 남편 자랑하려고 으스대던 형님이었는데 완전히 저랑도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할 말도 뭔가 내세울 것도 없다고 여겨져선지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본인의 상처가 너무 클 때라 그런지 사람도 안 만나려 하고 시댁 한쪽 방에 틀어박혀 도통 나오려고 하질 않는다고 들었어요. 중간에 어머니한테 전화도 받게 되었답니다. 에휴, 내가 요즘 한숨 쉬느라 허리를 못 펴고 산다. 네 형님 하여간 지금 아주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나 보다. 제가 그러면 나는 어쩌겠어. 나는 정말 찢다 못해 왜 살아있는가 싶을 정도로 환장하겠다.
니네가 좀 가끔씩 들여다봐라. 응? 이처럼 걱정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저도 인정하겠는데 도통 저랑 연락이 안 되고 본인 동생인 제 남편과만 닿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약간 서운했는데 며칠 지나 남편의 전화를 받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여보, 나 잠깐 엄마네 갔다 올게. 아, 진짜 미치겠다, 정말. 퇴근길에 갑자기 걸려온 이 전화 한 통에 저는 순간 놀라서 애들 밥 먹이다가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우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저의 밤늦게 들어온 남편으로부터 겨우 정황을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이 내내 술만 마시고 계속 중내 사내 어쩌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 분노를 왜 본인 부모님에게 풀어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그렇게 해소를 해댔나 봐요. 며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다가 불편한 마음에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댁에 갔답니다. 가서 깜짝 놀라는 형님을 데리고 억지로 챙겨 입히고 나가서 밖에서 밥도 사 먹고 옷도 한 벌 새로 사드리고 했어요. 나가 있던 내내 말도 안 하고 뚱해 있었지만 그래도 간만에 이혼과 관련된 어떤 화제도 꺼내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랑 형님과 단둘이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저에게 딱히 고맙다거나 어쩌다거나 하는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이때 남편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예상한 반응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와 시간을 보내고 온 저에게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 거기 다녀온 거야? 근데 누나가 지금 사람 많고 정신없는 데를 안 좋아해. 혹시나 누나 신경 건드릴 만한 얘기는 안 했고, 지금 보통 예민한 게 아니라서 나나 엄마 아빠 다 조심하고 있어. 마음 써주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장소도 좀 잘 알아보고 복잡한데 데려가고 그러지 마. 다음에는 영화 한 편 보여주는 게 어때? 저는 이쯤에서 약간 기분이 상해서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반찬에서 실컷 돌아다녀주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일단 그 수고 자체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침 남편은 품평회를 하듯 제가 자기 누나와 보내고 온 스케줄을 점검하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넘어가려고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그게 자기 얘기를 오케이 한 줄 알았나 봐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당신이 누나한테 메시지 보내서 영화 보러 가시겠냐고 말해봐. 간 김에 근처에 좋아하는 칼국수집도 들리자고 하면 누나가 움직일 수도 있어. 아마 거기 가고 싶은데 말을 못했을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하나하나 다 주문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집에서 남동생 결혼 관련해서 할 일도 많고 그쪽도 신경 써야 하는데 남편은 저한테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아니, 왜 표정이 그래? 지금 우리 누나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우리 누나 신경 많이 써줘야 돼. 기껏 기분 풀어진다고 정신없는 곳 데려가면 누나가 마음 풀리겠어? 분위기 파악 좀 잘하고 제대로 계획을 잡고 잘 해줘야 좋은 소리 듣는 거야. 그래도 우리 누나가 윗사람인데 힘든 일이 있어 보이면 당연히 잘 맞춰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되어 얼굴을 잔뜩 찌푸렸고 기분 좋게 도리를 다하고 왔다고 생각했던 이날은 싸움으로 크게 번지게 되었어요. 결국 본인은 저에게 마구 짜증을 퍼붓더니 본인 속 시끄러운 거 안 알아준다며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놔뒀는데 그저 종횡무진으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멋대로 마구 흘러가더라고요. 며칠 뒤 대뜸 이렇게 통보를 하지 뭐예요. 나 부모님 모시고 누나랑 같이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 좀 다녀올게. 기분 전환도 할 겸. 엄마 아버지도 누나랑 붙어 있는 거 숨막혀 하시거든.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 이러면서 금방 채비를 해서 다음날 사라져버렸고 저와 아이는 아주 어정쩡하게 집에 남아 주말을 보냈어요. 그러더니 곧장 또 얼마 안 돼서 해외여행까지 예약을 해버린 거예요. 누나가 베트남을 못 가봤잖아. 이번에 애들이랑 가려고 했다가 다 취소해버렸다고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는다면서 통곡하더라고. 가족들끼리 가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예약을 했어. 어차피 당신은 갑자기 휴가 내서 갈 수도 없고 내가 잘 모시고 갔다 올게.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당연히 저 말을 듣고 갑자기 휴가를 어떻게 내겠어요. 남편이 즉흥적으로 예약을 한 거라 항공료며 호텔비며 다 비쌀 텐데 이걸 그냥 자기가 부담하겠다면서 어디서 그런 비상금이 있는 건지 그냥 훅 진행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폭발한 게 외식을 하자면서 근교에 있는 닭볶음탕집에 가게 되었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선불 결제를 하는 곳이었는데 남편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 저보고 빨리 결제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당신이네. 나 그동안 내 용돈 다 갖다 쓰고 돈도 없단 말이야. 생활비 준 거 있잖아. 그 카드로 결제하면 되지. 아이, 뭐해? 지금 결제 기다리시잖아.
이러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한테 짜증까지 내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비 카드를 내어 예상에도 없던 20만 원을 냈어요. 애 포함 6명인데 뭘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닭볶음탕도 비싼 집에 가서는 1인분에 몇 마리 있는데 그걸 또 추가로 더 시킨 거예요. 이 부분도 짜증이 나는데 더 가관이었던 건 형님과 그런 형님을 옴짝달싹 모시는 시댁 가족들의 태도였어요. 한창 가운데서 지글지글 끓어가는 닭볶음탕판을 보며 이제 익어서 먹으려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형님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면서 받으러 나가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하고 숟가락을 뜨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대뜸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얘, 네 형님 전화 받으러 나갔잖아. 좀 기다려라. 그것도 기다리기 힘드니? 다 같이 먹어야지. 너는 뭐 걸신 들린 것 마냥 곧장 숟가락을 갖다 대. 저는 이 말에 너무 상처를 받았던 게 알 거 다 알고 귀밝은 우리 딸 앞에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애가 나중에 집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엄마, 할머니는 맨날 왜 엄마한테 말을 그렇게 해? 나 아까 너무 속상했어. 엄마 밥 못 먹게 해서. 엄마가 실망한 표정 짓는데 나 너무 눈물이 났어. 딸의 말을 들으니 더더욱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전화 받으러 나간 형님은 정확히 20분 지나 들어왔고 닭볶음탕은 눌러붙기 직전에 꺼버린 상태였답니다. 이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서 저는 남편에 대한 감정골이 깊어졌고 도통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저한테 어떤 말을 해도 대꾸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무성의하게 대답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갈수록 날선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저 역시 일방적으로 당하기 싫어 쏘아붙이게 됐어요. 그러니 그나마 뭐 눈치라도 챈 건지 남편도 시댁에 혼자 가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닌데 자기 누나 문제는 누나가 좀 알아서 하게 두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와중에 어머니가 갑작스레 밥 먹자고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갈 마음도 아니었지만 일단 부모님들이야 우리 부부의 냉전 상태를 모르시니까 애써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헌데 알고 보니 어머니는 이날 괜히 부른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부르신 거였더라고요. 그것도 좀 시기적으로는 너무 빠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였어요. 저기 말이야. 진즉 얘기하려던 건데 일이 그렇게 됐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 이 집 말이야. 니네 누나한테 증여해 주려고 한다. 순간적으로 저는 띠용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아니 뭐 제가 그 집을 온전히 받거나 갖고 싶었다는 게 아니에요. 결혼 전부터 어머니는 그 집에 대해서 아들, 딸 나눠서 증여해 준다고 목이 닳도록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뜸 전부 자기 딸한테 몰아준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저희 남편 반응은 완전히 찬성이라면서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얼마나 끄덕이는지 머리가 빠지겠더라고요. 그럼 엄마 그건 당연히 누나 줘야지. 누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 혼자 살아남기 힘드니 집 증여해줘야지.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이때 저는 불편한 게 왜 없냐고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나중에 부모님이 증여해 주실 집 믿고 대출을 꽤 받아서 산 집이거든요. 그리 크지도 않지만 학군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도 부모님은 당연하다는 듯 니네 도와준다고 얘기하시더니 그걸 자식 하나한테만 다 몰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변변찮은 벌이에 저 역시 직장을 다니긴 하지만 그리 수입이 많지도 않은데 남편은 뭘 믿고 저러는지 너무 답답했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저한테 또 훈수를 두시는데 정말 견딜 수 없이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애미야. 내가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이야기하마. 우리 세영이한테 잘해야 돼. 형님이니까 더 깍듯이 모시고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으면 더 잘 보살펴줄 생각을 해야지. 혹시나 만만하게 보고 그러면 큰일 난다. 너가 복을 못 받아 그러면. 그 똑같은 소리를 수백 번은 들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때 너무 속이 시끄럽고 거북해서 한숨을 호흡하고 쉬었는데 순간적으로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돌진하지 뭐예요. 잠깐! 너 왜 한숨 쉬냐? 아주 불만이 많나 보네? 엄마가 누나 집 준다는 게 그렇게 싫어? 대답해봐. 네가 왜 짜증을 내는데? 와, 이 말에 시댁 가족들이 일제히 저를 다 날선 눈으로 쳐다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맞다고도 꼭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기분이 모든 게 다 짜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대충 마무리 짓고 시댁을 나와버렸답니다. 초반에는 이런 속사정을 친구들에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혼자 끙끙대며 앓다가 하소연을 해봤습니다. 바로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거긴 익명이고 글 한번 올라갔다가 사라지는 거니 부담 없이 제 사정을 적어봤어요. 근데 참
제 맘 같지가 않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제가 그들이 보기에 못됐던 건지 엄청난 욕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시댁 재산이고 그거 본인들 마음대로 증여주겠다는데 왜 님이 아쉬워하냐면서 못된 며느리라는 글들이 잔뜩 올라왔어요. 순간적으로 놀라고 민망스럽고 뭔가 수치스럽기도 해서 글을 얼른 지워버렸네요. 내가 그렇게 나쁜 인간인가 싶어 결국 좀 부끄럽지만 가까운 친구에게 이 얘기를 털어놨어요. 친구 역시 비슷하게 답을 하길래 저는 완전히 기가 팍 꺾여버렸답니다. 솔직히 사람인지라 아쉬울 수는 있지. 근데 막말로 너 엄마 아니고 너 신우네 엄마잖아. 엄마가 자기 딸 증여해줄 수도 있는 거지. 게다가 기분이 나쁘려면 너보다 그 집 핏줄인 남편이 반대해야 되는데 동의했다며. 그럼 너가 아쉬워야 할 건덕지도 모두 없는 거잖아. 구구절절 토시 하나 틀린 말은 없기에 저는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전화를 끊으려는 저에게 친구는 뭔가 번뜩 생각이 났다는 듯 계속 묻더군요. 있잖아. 근데 좀 이상한 게 니네 시부모님은 왜 벌써 증여를 해? 그 집에서 신우랑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신우한테 그 집을 주신다고? 그럼 본인들은 어떻게 하시게? 니네 시부모님들 아직 칠순도 안 되고 젊으신 거 아니야? 왜 본인들 채비는 안 하신대? 하긴 너도 그 정도면 시댁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긴 하다만. 저 역시 여기까지 듣고 보니 브랜드 아파트인 시댁 재산과 학군지 등등 이런 것만 따지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뭔가 싶었어요. 딱히 큰 의미도 없고 막말로 내 거 될 것도 아니고 다 알아서 하겠지 싶더라고요. 결국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날 여러모로 몰아치는 채찍을 얻어맞고 나름 정신을 차린 거로 이후 퇴근한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기 여보, 당신 말 맞다나 부모님 재산은 자식인 당신 선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아. 형님 힘드실 텐데 지금처럼 잘 챙겨드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 이렇게 말하면서 밥도 잔뜩 진수성찬으로 차렸으니 당연히 분위기가 많이 나아지려나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슬쩍 얼굴을 찌푸리더니 여전히 대꾸가 없는 거 있죠. 먹는 내내 달그락 탕탕거리면서 미간이 구겨진 걸 보니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했어요. 대체 왜 신우 이혼 이후로 우리 가족까지 긴장하고 계속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건지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 참 인생이란 게 쉽지 않다는 생각만 하며 아무렴 애들 뺏기고 순식간에 가정일은 신우만 하겠나 하고 마음을 바꿔봤어요. 헌데 바로 다음날 그 불안했던 이유가 제 눈앞에 나타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이 쩍 벌어진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벨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문 앞에 택배가 우당탕하고 도착하고 부딪히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열지도 못할 정도의 큰 박스들이 집 앞을 잔뜩 메우고 있는 거예요. 거의 5에서 6개가 되는 박스들이 큼직한 사이즈로 꽉 채워져 있어서 빠르게 택배 송장을 확인해 봤어요. 당연히 잘못 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송장 안에는 전부 우리 남편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확인한 뒤 대체 뭔가 싶어서 박스 하나부터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옷들이 접히고 개어져 꽉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생뚱맞게 웬 옷인가 싶어 다른 박스도 뜯어봤는데 무슨 헌옷이나 중고 옷 장사하는 집도 아니고 이런 옷더미 박스가 전부 6개나 와 있던 거예요. 대체 이게 뭔지 약간 예민해진 상태로 옷을 열어보던 중 얼마 안 되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게 됐어요. 뭔가 익숙한 집 냄새 같은 게 코에 들어오는데 맞자마자 속이 답답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는 게 딱 시댁 냄새가 상자 안에서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계속 손으로 잡아서 들춰보던 중 드디어 저는 이 옷더미의 정체가 뭔지 알게 됐어요. 마지막 박스 안에 접혀있던 옷 한 가지를 보니 가장 최근에 제가 제 손으로 구입했던 어머님 생신으로 사드린 아울렛 명품 잠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어머니 옷이었던 거예요. 확신을 갖고 다른 상자를 뒤져보니 대충 어머니나 아버님 옷 같은 옷가지들이 쭉쭉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걸 알아차린 건 알아차린 거고 대체 이게 왜 우리 집에 왔냐는 거죠. 이 모든 게 남편 이름 앞으로 배달되어 온 것이니 곧장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황당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이죠. 아, 그거? 그 박스들 엄마 아빠 집 맞아. 이제 우리 집으로 오실 거니까 내가 보내놨어. 그게 지금 왔구나. 잠깐,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아버님이 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건데? 이게 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봐 뭔 말이냐고.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끊고 대강 얼버무리려 드는 거예요. 아이 참, 사람 바쁜데 왜 이렇게 길게 말하게 만들어. 누나가 부모님 집 증여받았고 그럼 엄마 아버지는 어디가? 우리가 모셔야지. 저는 여기서부터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머리 뒤가 지끈지끈하게 아파오면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라고? 아니, 그 집에서 어머니, 아버님 같이 사시면 안 되는 거야? 왜 갑자기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잠깐 당신, 뭔가 말이 너무 이상하고 앞뒤 안 맞는 거 알아? 이 집 당신이랑 나랑 공동명의고 같이 얻었어. 왜 이런 걸 상의도 안 하고 정해? 내가 물어볼 때까지 얘기도 안 해주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지금 여름인데 왜 한겨울 잠바까지 싹 다 가져오시는 건데? 불안하게. 이쯤부터 남편은 약간 움찔했는지 말을 빠르게 못 이어가고 잠시 틈을 두더군요. 본인도 이렇다 저렇다 대책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린 채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종일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날 대체 어떤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퇴근 후 집에서 남편을 만났고 신발도 안 벗고 현관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상자 당장 반송해. 부모님 들어오시는 거 반대야. 절대 안 돼. 나는 그렇게 못 있어. 저 역시 평소답지 않게 완전 이성을 잃고 뭐라 하는 거라 남편에게 좀 씨알이 먹힐까 했더니 이 인간도 완전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며 왜 반송하냐고 이제 부모님 오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쯤에서 숨을 훅훅 쉬어대면 말했어요. 야, 나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있잖아. 그럼 당신도 나가. 내가 왜 당신 멋대로 결정한 걸 다 뒤집어 쓰고 힘들게 살아야 돼? 당신한테나 부모님이지 내 부모님이야? 우리 엄마는 어쩌다 한 번 와도 그렇게 피곤하고 불편하다는 인상 써대면서 어떻게 당신 부모님이 여기 와서 산다는 결정을 당신 멋대로 해? 그따위로 할 거면 나가. 저도 참 어떻게 제 입에서 이런 소리들이 줄줄이 퍼져 나올 수 있는지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러고도 얼마나 한이 맺혀 있던 건지 그간 참았던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큰 아파트를 형님 혼자 고이 살라고 거기 살던 어른들이 다 쫓겨나와서 이 작은 30평대도 안 되는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녀 줄줄이 사는 게 맞는 거야? 나 이건 무조건 반송할 거야. 반송 안 하면 당신도 각오해야 돼. 당장 반송하라고. 그럼에도 남편은 자기 누나가 언제까지 혼자 살겠냐며 아주 어줍잖게 받아치는 거예요. 저는 아주 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형님 말이야. 지금 혼자 된 지 1년도 안 됐고 그럼 막말로 누군가랑 나중에 연인 돼서 살기까지는 부모님이랑 당연히 같이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누나 혼자라고 여자 혼자 됐다고 걱정할 때는 언제고 혼자서 그 큰 집 사는데 위험한 건 걱정 안 돼? 그리고 부모님 거치 문제도 남매가 다 같이 의논해야지 왜 우리만 덮었어야 하는 건데? 여기까지 멍하게 듣고 있던 남편은 이제서 좀 말을 꺼낼 숨구멍이 생겼는지 뭐라고 중얼대는 거예요. 글쎄 그 집에 누나 혼자가 아니라 들어올 사람이 있다나요.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잘못 들은 줄 알고 개 한 마리 들어오나 하고 잠깐 멍해져 있던 사이 남편은 거듭해서 말하더라고요. 사람 들어올 거다 누나 혼자 아니다라고 계속해 대길래 겨우 입을 떼어 물었어요. 뭐야? 그럼 형님이랑 고모부님 다시 재결합하시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실감이 잘 안 났고요. 그런데 남편이 한참 말을 안 하고 자꾸 너저분하게 끌다가 매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며 아주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도통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라서 잠깐 멈칫해 있다가 그렇게 남편과 현관문에 선 채로 자초지종을 전해 듣게 됐어요. 듣는 사이에도 저는 정말 뒤통수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라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같이 살겠다는 남자가 있고 심지어 그 남자랑 같이 살아야 돼서 일명 재혼 살림을 위해 시부모님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보통 아주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온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 와중에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계속 말을 시원스레 안 하고 그냥 어찌어찌 그 남자가 형님을 엄청 따라다니고 능력은 썩 좋지 않지만 이래저래 둘이 마음이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남편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할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 저의 모습이 크게 티가 났던 건지 남편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허나 정말 듣고 보니 가관도 아니고 너무 기도 안 차는 내용이라 몇 번이나 눈을 껌벅거리면서 얘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때만 해도 더 놀랄 내용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열렬히 형님을 쫓아다니는 그 남자는 무려 심지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눈이 맞아떨어진 사이였더라고요. 뭐 어디 헬스장에서 코치와 손님으로 만났다는데 상대 남자는 나이도 6살이나 더 어리다고 하고 듣고 보니 능력도 뭣도 돈도 없고 하여간 그런 애랑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꼴에 진훈아라고 기어코 불륜이라는 단어는 입에 안 올리고 슬쩍 스쳐가면서 무슨 단어 유추하기도 아니고 계속 빙빙 돌려가며 말하는 남편이 한심해 보였어요.
그러니 100번 애매하게 말한데도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 형님은 결코 억울하게 이혼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불륜 저지르다가 본인 남편인 고모부한테 처음 걸렸고 그때는 봐주겠다고 당장 헤어지라면서 경고를 받았대요. 그때 울며 불며 빌어서 해결했는데 그 뒤로도 못 잊고 서로 비련의 사랑을 하다가 또 걸린 거예요. 그러니 이 꼴을 당한 남자가 왜 참고 있겠어요. 아무리 고모부가 술 들이퍼가며 마시고 늦는다고 한들 월급 제깍 갖다 주고 애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럭저럭 형님한테 선물도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술 말고는 그렇게 트집 잡힐 사람도 아니었고요. 근데 와이프가 2번이나 자기를 배신하고 딴 남자랑 놀아나는데 어떻게 참아주나요? 그러니 애들 다 뺏고 돈 한 푼 없이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놈의 남편은 팔이 안으로 굽어도 적당히 굽어야지 저러다 부러진다는 걸 모르나 봐요. 이 와중에 진우나랑 눈 맞은 그 어린 놈이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라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애는 아니야. 지 때문에 우리 누나 이혼당한 거 너무 안쓰러워하고 그렇게 죄책감을 느껴. 맨날 들여다보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애가 형편도 여의치 않은데 뭘 그렇게 사다 주고 버는 족족 누나한테 돈을 갖다 주더라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지금도 틈만 나면 배달 알바하고 노가다 하고 젊은 애가 이악 물고 엄청나게 일한대잖아. 그렇게 싹수가 노란 애는 아니야. 진짜 듣고 있자니 제 머리가 이상해지는 건지 세상이 이상한 건지 더 이상 귀 열고 듣고 있기도 심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귀도 아려오고 여러모로 짜증이 나서 말을 중간에서 잘라버렸어요. 다 됐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절대 반대야. 들어보니 형님이 원인이 돼서 이혼하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증여까지 받으셨으면 모든 감당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걸 우리한테 떠넘겨? 남편은 여기서 곧장 얼굴이 뻘개지더니 태클을 걸더라고요. 아니 이제 막 시작하는 사이잖아. 재혼해서 사는 건데 그 사이에 부모님 껴있으면 서로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 아버지도 힘들고 누나네도 힘들지. 그러느니 우리랑 계시는 게 편하실 테니까 모셔오자는 거고. 왜 당신은 우리 엄마 아버지 생각은 안 해? 진짜 그렇게 생각 없이 대답하지 좀 마라. 제발 질린다 진짜. 저는 결혼 생활을 한 일에 진짜 오랜만에 남편에게 반말까지 튀어나오며 물불 안 가리고 고성을 지르게 되었네요. 게다가 뭐? 형님이 어엿하게 불륜 저지르고 애엄마나 며느리 아내 역할 다 못해서 반납하고 쫓겨난 거 아니야. 그런 주제에 어머니는 또 그게 본인 새끼라고 감싸 안으려고 새집 주고 새 남자랑 같이 살게 해주고 대체 뭐야? 자식이 잘못을 했으면 야단치고 정신 차리려고 내쫓는 게 정상 아니냐? 여지껏 말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으려니까 진짜 집안꼴 어지간히 우습게 돌아가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우리 딸 우쭈쭈해서 집 주고 재혼까지 시켜준다 쳐. 그럼 그걸로 인해서 손해본 노후랑 본인 딸 뒷수습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지 왜 우리한테 차례가 오는데? 이때부터 어찌나 목이 메어오던지 중간에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가 없어. 증여받고 어쩌고 할 때는 남인 주제에 뭘 참견하냐고 쌍심지 키던 게 당신 아니냐? 그래놓고 합가할 때는 갑자기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야? 가족이니까 합가를 감당하라고? 똑같은 돈인데 왜 증여라는 말이랑 합가라는 말 차이에 가족이었다가 남이었다가 지금 장난해? 이렇게 와곽 쏟아내고 있을 때 남편은 그만하라고 옆집에서 듣는다고 눈치를 주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맨날 그따위야. 남의 눈 신경 쓰느라 당신 믿고 온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면박을 줘. 신경도 안 쓰고 방치만 하지? 옆집이 듣든 말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합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불륜녀 때문에 내 인생 고생하면서 지낼 생각 단 하나도 없어 알았지? 다시는 신우 이야기 우리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저 밖에 상자도 끌고 들어오지 마.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결국 그날 남편과 저는 열띤 설전을 벌이다가 너무 화가 나서 각각 말도 안 하고 따로 잠들었는데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날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렇지 않게 쳐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침 8시쯤 불쑥 들어오셔서는 배고프다고 빨리 숟가락이랑 젓가락 2벌씩 더 얹어서 우리 먹을 밥 좀 달라고 하시더군요. 애지간하면 식사 정도는 차려드리라고 얘기했을 텐데 저는 그 상태로 서서 말했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밥이라니요. 저희 지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일단 물부터 내오라면서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뭐야, 못 들었어? 여기 현관에 우리 짐도 있구만. 아, 우리 이제 니네 집 들어오기로 한 거 몰랐냐? 아범이 말했을 거 아니야. 하여간 아들집 오는데 언제 온다 다 말하고 다녀야 돼? 며느리들이 드세져서 요즘은 머리 굵은 년들이 너무 많아. 저는 이때 일말의 기대감도 없었지만 습관적으로 그래도 내 남편이라는 자리에 있는 자를 예의상 한 번은 돌아봤죠.
근데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불편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곧장 애방에 들어가서 학교 갈 채비를 하고 있던 딸부터 챙기고 제 방에 들어가서 간단한 짐들을 우르르 챙겨서 넣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런 상황도 못 보고 소파에 들어 누워 버리셨고 남편만이 불안한 표정으로 제 행동을 응시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곧장 그러고 있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뒤로 한 채 아이를 재촉하여 짐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애는 학교에 보내고 엄마한테 가서 짐들을 맡기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처음에 기겁하시면서 이게 다 뭐고 무슨 일이냐고 성화신데 제가 대략적인 얘기를 아주 빠르고 짧게 전달했어요. 그러자 욕을 하시며 뭐 그딴 경우가 다 있냐고 펄펄 뛰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소장 보냈고요. 남편은 뻔뻔스럽게도 아주 발작을 하면서 저보고 제정신이냐 묻더군요. 여기까지 오니 이제서 현실이 조금 보이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요 근래 많이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와중에 형님은 본인 동생이 급 이혼하게 된 것과 그것도 부모님 합가 때문인 것을 알고 온갖 신우짓과 선생짓을 하려고 부재중전화의 장문에 문자폭탄을 해대더군요. 한 20통 걸려올 때부터 차단시키고 시댁까지 싹 다 차단시켰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갈라서서 이제는 평화롭게 혼자 지내는 중입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과 그 집에 들어갔고 보름 만에 그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신우가 나가라고 했다고 자기가 증여받았으니 이제 자기 집인데 알콩달콩 새신랑과 살아야 하니까 방해된다 했다네요. 그래서 그 근처 원룸촌에 들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붓하게 남편은 두 부모님을 모시고 지낸다 하더라고요. 가족이 우선인 남편은 아주 행복하겠죠. 저도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각자 평생 얼굴 보는 일 없이 지낼 생각입니다. 아니 애비 선물로 중고차를 보냈다고? 아니 니네 아빠는 기왕 큰돈 쓰시는 거 돈을 왜 그딴 식으로 쓰신대냐? 이왕 사준 거 티내려면 새 차를 사줘야지. 중고차 사주면 누가 그거 고마운 줄 알아? 이건 해준 것도 안 해준 것도 아니고 하여간 우리 아들 집에서 일한다고 개무시하는 티를 이렇게 내야겠니? 왜 사람 무시하는데 돈을 들여서 일을 벌려?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돈 좀 더 보태서 제대로 된 거 뽑아줄 것이지. 진짜 니네 아빠도 참 니네 아빠다. 에이그 말을 더 해서 뭐하냐? 속만 터지지. 어머니, 니네 아빠라니요? 전부터 바로잡고 싶은 부분인데 어머니 왜 자꾸 저한테 너너 야야거리시고 우리 부모님한테 니네 엄마 니네 아빠 거리세요? 저는 집에서 단 한 번도 어머니 아들한테 너나 야라고 부른 적 없어요. 어머니한테 니네 엄마란 소리 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불리우길 바라세요? 어머니가 뭔데 저한테 허구한 날 니니 너너 거리면서 저희 부모님까지 함부로 부르세요? 왜 하대하시냐고요? 지금 이 결혼을 선택한 것도 내 팔자니까 내 팔자 내가 여기서 정리할게요. 다신 니네 아들이랑 연락하지 마세요. 막말 퍼레이드 중인 시모와 한판 제대로부터 복수해준 송지혜님의 사연. 썰라디오에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인 줄 모르고 살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최근 그 지옥에서 탈출한 39살인 송지혜라는 워킹맘입니다.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으로 갈수록 남편의 상황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절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아기가 태어나고 독박 육아를 도맡다시피 했는데 남편은 옆에 있으면서도 도통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죠. 심지어 극도로 예민한 성격인 남편인지라 저한테 투덜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나 지금 눈 빠질 것 같아서 아주 죽겠어. 애 우는 소리 좀 안 들리게 하면 안 돼? 이러다가 진짜 귀까지 망가질 것 같다. 애 엄마가 됐으면 애 좀 잘 봐봐. 아니 왜 당신까지 울고 그래? 내가 뭐라 했다고. 아 진짜 미치겠다. 나 이런 환경에서 일 못해. 노트북 갖고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던 중 안 그래도 아슬아슬하던 남편의 회사마저 분위기가 나빠졌더군요. 이래저래 소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니 끝내 남편의 부서가 사라지고 남편은 어정쩡한 상태에 놓였어요. 제가 뭘 물어도 시원스레 대답해주지 않고 이직 준비를 한다면서 손톱만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불안감이 워낙 많은 인간이라 보통 짠돌이로 살았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금도 꼬박꼬박 해두었고 이렇게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었을 때 여유 생활비가 어느 정도 준비는 되었더군요.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때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남편이 집을 비워서 외롭고 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인간이 집에 있으면 더한 지옥이 펼쳐진다는 것을요. 자기네 회사에서 도태된 것 같다는 자격지심이 생긴 남편은 수시로 동료들과 통화하고 그들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든 다시 기존의 자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정황을 듣게 된 우리 친정에서는 당연히 엄청 걱정하시는 반응이었고
애까지 낳아서 살고 있는 딸네 부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나 봐요. 이때 아빠 말씀이 무척 가슴 아팠어요. 내가 볼 때 김서방 잘못이 크고 할 수만 있다면 쫓아가서 크게 야단치고 싶어. 근데 그래서 뭐가 해결되냐? 김서방도 다 큰 성인이고 알 거 다 아는데 알만한 사람한테 똑같이 뭐라 가르친다고 절대 듣지 않아. 외려 너한테 생떼만 부려대고 심술을 부릴 텐데 어떻게 그러겠냐? 잘 달래서 잘 살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김서방 편드는 건 아니지만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냐? 뒤에선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있지 앞에선 본인 일 꼬여서 그거 풀기 힘들지. 원래 부부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들 때 잘 헤쳐나가는 게 중요한 법이다. 너도 힘든 거 알지만 너보다 남편 생각도 좀 더 해주고 편들어주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차라리 무슨 문제 생기거든 남편에게 뭐라 하기 전에 친정에 먼저 연락해라. 당시에는 아빠의 이 말이 서운하고 서럽게 들려서 엉엉 울었는데 집에 갈 준비를 하며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말로 저도 남편과 싸운 뒤 어머님한테 야단 맞았을 땐 정말 진저리가 났거든요. 가뜩이나 실은 이 인간이 미치도록 더 싫어졌었어요. 아빠 말 맞다나 내 스스로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힘없이 짐을 싸서 일어나는데요. 그때 아빠가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으셨더라고요. 나갈 채비를 하는 제 옆에서 말이에요. 김서방, 그래, 여기 와 있네. 내가 따끔하게 말했어. 부부간에 뭐가 있었던 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자네가 좀 데려가게나 애랑 둘이서 움직여야 하니 택시도 잘 안 잡힐 거야. 아빠는 딸내미가 자기 남편이랑 싸우고 혼자 저렇게 애챙가서 들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사위한테 둘이 좀 잘 지내보라는 식으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게는 너무 뭉클하고 울컥하던 차에 이 모든 산통을 다 깨는 건 전화기 건너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아버님, 부부 일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나와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나가버려서 솔직히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 이건 둘이서 알아서 할 테니 다음에는 저희 부부 일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제 눈이 확 커지면서 다시 인상이 써지려는 찰나 아빠는 다시 달래고 얼레가며 말씀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자네 마음 나도 알아. 남자도 할 말 많고 속상한 거 다 안다네. 그래도 이제 잘 지내야 하지 않겠나? 나는 우리의 편드는 게 아니야. 둘이 잘 지내길 바래서 그런 거고 다음에는 이런 걸로 절대 나서지 않겠네. 자네 어디쯤인가? 기왕이면 와서 여기서 밥도 먹고 같이 가지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기왕이면 가족이 함께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 끝내 이렇게 한 수 접고 달래는 아빠에게 남편도 한풀 꺾였던지 밥은 먹지 않고 1시간 후에 내려와서 데려가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좀 있다가 남편이 왔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내내 저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를 주체할 수 없었지만 기껏 화해시키려고 노력한 아빠를 보니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같이 쏘아붙이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짜증이 나고 날서있게 되었어요. 불행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전염되더군요. 저는 결혼 전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무기력하며 쉽게 화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 여러모로 회의감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중에 남편이 지인들 만나러 나가던 길에 차 사고가 났는데 꽤 심하게 나버렸고 연이어 본인의 과실이 계속 이어지자 남편은 아예 집안에서 침묵하더군요. 자기도 입을 열고 말을 길게 해봤자 욕밖에 들을 게 없다는 걸 아주 얍삽하게 알아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그 차 안에 저랑 아이는 없었고 폐차할 정도의 사고인데도 남편은 다친 게 없었어요. 이때 어머니는 또 연락이 와서는 네 남편 챙겨줘라 뭐 먹여줘라 하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사람 안 그래도 알아서 너무 잘 먹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어요. 어째 저도 갈수록 버릇없고 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아빠한테 거만하게 대답했던 태도를 절대 잊을 수 없고 그것만 떠올리며 기억하고 학습하고 있다 보니 저 역시 시댁을 대할 때 좋은 태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남편들이 붙어서 저를 대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저는 무시해버리는 모양새가 이어지게 되었죠. 하여간에 남편이 집에 있게 된 일에는 좋은 일이라고 하나도 없고 설상가상 차까지 폐차시키고 이동수단이 확 줄어들게 되니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왜냐하면 제 파트타임 알바도 있고 아이 어린이집도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하거든요.
하필 그날따라 차를 끌고 가겠다고 용을 쓰더니만 그런 사고를 당해서 차도 못 쓰게 되고 그거 메꿔서 다시 끌고 다닐 돈도 없고 저는 정말 너무 우라가 터졌어요. 파트타임 다녀오는 길에 친정에서 반찬 가져가라길래 들렀다가 차 없다고 했더니 왜 그러냐며 물으시더라고요.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저희 엄마 아빠는 무척 걱정하셨어요. 나중에 반찬 갖고 오면서 남편한테 이 말을 했더니 주제에 또 불같이 화내더라고요. 아, 진짜 뭐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쳐? 당신은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 맨날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또 일러 바치고 내가 완전 고자질쟁이랑 살고 있어. 이 말을 듣고 당연히 화가 날 법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참 무서운 게 자꾸 부정적인 자극을 받다 보니 어지간해서 센 자극이 아니면 대응하기도 싫어지더군요. 점점 그런 불행한 감정 안에 절여지고 익숙해지는 제 모습이 참 슬펐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저는 난데없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아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중고차? 그 모델은 중고라도 그렇게 싸지 않을 텐데. 뭐 4천만 원대라고? 아이 참, 아빠 왜 그래? 이 내용 그대로 친정아빠가 저희 타려고 중고차를 사신 거예요. 말 맞다나 중고라곤 하지만 금액이 마냥 저렴하지만은 않은 모델로 말이죠.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지만 이후로 저도 모르게 밀려오는 안도감에 뭔가 서글프게 느껴지더군요. 차를 못 쓰게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간 더위에 애 데려다주고 출퇴근하고 또 데려오고 차로 쉽게 갈 거리를 고생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더는 안 해도 된다고 하니 이렇게 차를 뽑아준 아빠께 죄송하면서도 몸은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갖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얘기했는데요. 내 참 해도 해도 너무하지. 인간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나 지금 하는 일 있어서 바빠. 왜 무슨 일인데? 뭐? 장인어른이 차를 사주셔? 무슨 차인데? 남편은 여기서 침을 꿀꺽 삼키는 듯 잠깐 정적이 일더니 이내 곧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뭐야 중고? 와 좋다 말았네. 그래 당신이 타고 다니면 되겠다. 당신이 사달라고 했을 거 아니야. 중고니까 가격은 당연히 싸겠지. 문제 있는 차는 아니겠지 뭐. 알았으니까 끊어. 마지막에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전화를 끊었죠. 저는 알바하는 곳에서 몰래 화장실에 가서 통화한 건데 이딴 얘기를 들으니 정말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숨을 몇 번이나 들이쉬면서 대체 나는 이 인간이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많은 생각이 일었어요. 정말 어거지로 꾸역꾸역 일을 끝내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니 이 긴장 가득한 상황을 끝내겠다며 외려 남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했던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 사는 형편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회사 선배가 이 사람만 쏙 빼놓고 몇몇 경쟁 구도에 있는 직원들 데리고 조용히 창업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자기는 쓸모가 없다고 느끼고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했었어요. 당시 동료들이랑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인간 대 인간으로 볼 때는 조금 불쌍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저 경험으로 더 커져버린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지금 무슨 일을 겪어도 저렇게 날카롭게 반동하는 건가 싶어서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잔뜩 칼날을 벼르며 예민해진 인간과 싸워봤자 나만 상처날 것을 그냥 알아서 흘러가고 날이 무뎌지길 기다리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당시 이 일을 갖고 제 여동생은 형부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엄청나게 화를 냈지만 저는 다 지친 상태라 더 이상 얘기를 이도저도 끌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적당히 거르고 아빠가 주신 차는 감사히 잘 받아서 생활이나 잘 끌어가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결론이 오기까지 제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게 결실을 맺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그런 제 다짐을 마구마구 젓가락으로 휘집어 놓듯 다 망가뜨려 버리는 일이 또 발생해 버렸어요. 며칠째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안 그래도 저랑 감정이 썩 안 좋은 데다가 자꾸 자기 아들만 잘못이라는 분이라 홧김에 얘기했거든요. 우리 친정아빠가 차 뽑아주셨다 폐차돼서 차도 없는데 너무 잘된 거다라고 말했더니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이따위 반응이 나오더군요. 선물로 중고차를 보냈다고? 아니, 기왕 큰돈 쓰시는 거 돈을 왜 그런 식으로 쓰신대냐, 니네 아빠는. 사준 거 티내려면 새 차를 사줘야지. 중고차 사주면 누가 그거 고마운 줄 알아? 이건 해준 것도 안 해준 것도 아니고 하여간 사람 무시하는데 왜 돈을 들여서 일을 벌려? 여기서부터 뭔가 단단히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제 상상 이상으로 더 복잡하고 엉망으로 꼬여버리더군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 아들 집에서 일한다고 개무시하는 거 아니냐? 회사 다니고 남들 눈에 띌 생각이었으면 중고차 뽑아줬겠냐고.
야,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돈 좀 더 보태서 제대로 된 거 뽑아줄 것이지. 진짜 니네 아빠도 참 니네 아빠다. 에이그, 말을 더해서 뭐 하냐? 속만 터지지. 이후로 벌어진 일은 아주 당연한 저와 어머님의 싸움이었고요. 저는 완전 눈이 뒤집어져서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니네 아빠라니요? 전부터 바로잡고 싶은 부분인데 어머니 왜 자꾸 저한테 너너 야야거리시고 우리 부모님한테 니네 엄마 니네 아빠 거리세요? 저는 집에서 단 한 번도 어머니 아들한테 너나 야라고 부른 적 없어요. 어머니한테 니네 엄마란 소리 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불리우길 바라세요? 어머니가 뭔데 저한테 허구한 날 니니 너너 거리면서 저희 부모님까지 함부로 부르세요? 왜 하대하시냐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도 차려주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있는 대로 생짜증을 내며 왜 밥도 없냐는 남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참 타이밍도 희한하게 아빠가 사주신 차가 그날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저 인간이 안 타면 제가 탈 생각이었기에 얼른 내려가서 훅 둘러봤는데 외관으로 봐선 중고차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와, 생각보다 괜찮네 싶었고 저 욕심 많은 인간이 막상 차를 보면 놀랄 것 같긴 했어요. 차 컨디션을 보면 중고차를 사줬네 어쩌네 하고 불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핑계가 아니라 당시 신차를 사려면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했고 친정아빠도 그런 상황을 걱정해서 중고차를 사주신 건데 남편도 다 알면서 저러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자동차 상태를 보면 남편도 달라지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밖에 차 있으니까 가서 봐봐. 차 상태 장난 아니야.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도 보냈더니 다들 저게 무슨 중고차냐고 하더라. 받는 사람 이름도 당신 이름이고. 하여간 아빠가 당신 앞으로 보내주신 거니까 보고 나서 전화라도 드려. 하지만 이 말에 남편은 전혀 미동도 없다가 그런 모습을 제가 서서 노려보니 그제서야 움직이더군요. 창문 밖으로 대충 쓱 내다보더니 다시 털썩 소파에 드러눕는 거예요. 아빠한테 감사 전화라도 드리라고 했잖아. 남편은 제 말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때부터 저도 생각이 확 달라지는 것 같았네요. 아, 당신이 봐서 확인했으면 된 거지 왜 자꾸 나한테 일거리를 줘? 그렇게 생색내서 인사를 시키고 싶어? 까놓고 말해서 이거 나만 타라고 사주신 건 아닐 거잖아. 둘 다 타라고 사주신 거지. 근데 왜 생색은 사위한테만 내고 사위만 넙죽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참다 한마디 던졌죠. 당신 그거 자격지심이라고 막소리를 쳤더니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당신 제보한테는 늘 좋은 거 해주시지 않나? 꼴에 대기업이라고 자랑질에 어지간히 장인어른한테 아첨하고 쫓아다니고 하질 않나? 그게 뭐야? 진짜 남자놈이 벨도 없이 낚시터 따라다니면서 꾸역꾸역 아부나하고 곁에서 주워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딴 짓거리는 안 해. 받아도 확실한 것만 받지 애매한 건 안 받아.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어설픈 중고차 사줘놓고 얼씨구나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넙죽 엎드리라고? 남편은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멍청하게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때 많은 생각이 또 어지럽게 제 머릿속을 오가는데 아무리 100번 양보하고 이해해보려고 해도 남편의 저 태도는 정상의 태도가 아니더라고요. 친정아빠께는 제가 연락드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빠는 계속 사위 반응이었던지 물어보시길래 적당히 꾸며서 좋아했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를 보는데 너무 가슴이 먹먹해서 도저히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그런 반응도 너무 괘씸했고요. 그래서 열쇠통에 자동차 키 넣어놓고 언제까지 저러나 싶어 두고 봤습니다. 본인이 타보고 나중에 반성하고 감사하다 하겠지. 저는 그 소리를 꼭 들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열쇠통 있는 자동차 키는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당연히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중간에 시댁에서도 몇 번 전화가 왔는데 남편과 달리 어머님은 자동차에 관심이 꽤나 많은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자동차를 받았다면서 그거 타고 한 번은 올 생각을 안 하니? 어떤 차를 주셨나 우리도 궁금하기도 하고 중고차라고 뻔히 다 들은 마당에 창피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도 크게 기대 안 한다. 뭐 얼마나 차가 후줄근하면 그거 타고 한 번을 못 오는 거야? 요즘은 중고차도 환불 가능하다 하던데 너무 심하면 그냥 돌려드리던가. 우리 아들이 그래도 IT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인데 나중에 지인들 만나거나 할 때 자동차가 너무 모양이 빠져도 그렇잖니? 아무튼 그거 타고 오기가 정그러면 내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우리 친정아빠가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사주신 게 아닐 텐데 저는 중간에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모양이 빠지네 뭐하네 그런 소리를 늘어놓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하겠나요? 차는 일주일 전에 왔는데 남편은 주차장에 한 번을 내려가 보지도 않고
자동차 키도 먼지만 쌓이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돌아본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위기를 잘 해결해 가면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 위기일 때 더욱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 당시 시댁과 남편의 밑바닥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는 주말 아침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친정 아빠였어요. 제가 받자마자 사위를 찾으시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빠가 사위를 바꿔달라고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길까 했는데 맞은편에 앉은 남편이 그걸 들었는지 전화기를 뺏어들더니 자기가 받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친정아빠의 목소리는 무척 밝으셨어요.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이 김서방, 트렁크 열어봤지? 사실 물어볼까 말까 했네. 자네가 괜히 민망해서 연락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거 사양하지 말고 편하게 쓰게 대신 아껴서 잘 사용하길 바라네. 그럼 또 연락하겠네. 이 말을 들은 남편과 저는 순간적으로 동시에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잠깐 응시하게 됐어요. 이 얘기는 누가 들어도 차 안에 뭐가 있다는 말이었고 그건 확실히 범상치 않은 어떤 사물이라는 의미였으니까요. 근데 그 자동차에 일주일이 되도록 문 한번 열어보지 않았으니 어떤 귀한 게 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남편도 깜짝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한 몇 초 후 남편은 전화를 허겁지겁 끊고는 슬리퍼도 짝짝이로 대충 신고 주차장으로 막 뛰어갔어요. 저 역시 신경이 쓰여서 국자와 그릇 다 대충 담궈놓고 곧장 뒤따라 내려갔는데요. 가보니 남편은 한쪽 신발은 어디에 흘렸는지 맨발이었고 그런 맨발도 신경이 안 쓰일 정도였는지 활짝 열린 자동차 트렁크를 멍하니 바라보며 심각한 얼굴로 서 있더군요. 아빠가 사주신 중고차 트렁크 내부에는 새 모니터 2대가 나란히 들어있었어요. 솔직히 이쪽은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맨날 남편이 노래를 부르고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떠드는 터라 비싸고 좋다는 브랜드명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세팅해둔 그 모니터는 전부 최고급이었고 각각 300만 원이 넘어서 합의 600은 좋게 되는 것들이었어요. 사위 본업이 프로그램 관련한 일이고 하는 내내 컴퓨터 불평을 하고 짜증이 많았던 걸 아빠도 알고 계셨죠. 남편이 버릇처럼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눈이 뻑뻑하다며 눈을 꿈뻑꿈뻑 하는 게 있는데 친정에서도 자주 그랬고 그걸 아빠는 기억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모니터를 사다가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두신 거였어요. 그런 사위를 위해 딸의 남편이라는 자리에 있는 이 인간을 위해 우리 아빠가 나름 열심히 알아보고 사신 듯 했어요. 아빠가 이쪽을 저렇게 섬세히 알아봐도 잘 알 리가 없고 아무래도 같이 알아봐 줄 사람이 제부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더군요. 그 순간 저는 울컥하고 뭔가 올라오면서 가슴 한쪽이 몹시 쓰라리게 느껴졌어요. 그런 생각에 제대로 잠기기도 전에 제 눈에 띄는 무언가가 또 있었는데 모니터 상자 위에 하얀 봉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에겐 아주 익숙한 투박하게 휘갈겨 쓴 아빠의 손글씨가 적혀져 있었어요. 김서방 고생 많지? 저 자식 먹여 살린다고 고생이 많네. 건강이 최고야.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기왕 일하는 거 건강 해치지 말고 일 잘하세. 자네 눈 나빠졌다고 지혜가 걱정이 많다네. 안경도 좋은 걸로 하나 맞춰서 쓰게. 동시에 저와 봉투를 확인한 남편은 안을 열어서 5만 원권이 가득히 들어있는 걸 보게 됐어요. 대강 보니 100만 원 돈은 되지 않을까 싶더군요. 여기서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아버렸는데 이때 제 옆으로 둔탁하게 뭔가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다시 눈을 떠보니 남편이 스르륵 주저앉았더군요. 그러면서 온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양손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이내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니 한많은 사람이 그 회한을 토해내듯 격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참을 그러고 남편은 어딘가 아픈 사람처럼 온 상체가 달달 떨려가며 눈물을 쏟아냈고 저는 미간을 몇 번이나 찌푸렸다가 다시 폈다가 다시 찌그러뜨리기를 반복했어요. 저 역시 아빠의 흔적들을 보며 당연히 울컥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도 평범한 가정의 부부였다면 이걸 보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을 테고요. 근데요, 글쎄요, 저는 아니었어요. 여보, 나 아버님한테 전화 드려야겠어. 저는 그 말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세차게 고개를 흔든 다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단 할 얘기가 있다고 했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또 의문스럽다는 표정을 짓더니 전화기 어디 있냐며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길래 그 뒷모습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전화하지 마. 그리고 걱정도 하지 마. 이제 연락할 일 없을 테니까. 죄송해야 될 타이밍은 이미 진작에 지나가 버렸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
이번 일로 나도 생각을 정리해봤는데 같이 사는 거 이제 그만하자. 나만 불쌍하면 그냥 내 팔자다 하고 살겠는데 우리 친정가족들도 너무 불쌍해지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그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말에 남편은 아까 주차장에 뛰어내려갈 때보다 더 빠른 기세로 저를 돌아보더군요. 그 작은 눈이 째질 듯 커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입을 차마 못 열고 있었지만 보나마나 무슨 소리냐며 따질 게 뻔해 보였죠. 저는 싱크대에 나와 있던 주방 도구들을 전부 싹 다 물기 털어가며 집어넣으면서 말했어요. 남편은 눈사람 마냥 얼어서 한 자세로 듣기만 했고요. 왜?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 나는 이제 파악이 되는데 말이야. 당신은 차랑 모니터랑 용돈 보고 어지간히 감동했나 봐? 그치? 근데 있잖아. 당신은 똑바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 부부라는 존재는 어느 정도 포인트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같이 사는 것 같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전혀 당신에게 공감이 안 된다고. 당신이 왜 지금에서야 감동하고 울어대면서 전화를 한 해 만에 감사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나랑 전혀 타이밍이 안 맞다고. 남편은 여전히 멍청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본인이 온 집안을 짜증으로 뒤엎고 사라질 때 제가 그를 이렇게 멍청이 쳐다보고 있었듯이 말이에요. 뭘 그런 멍청한 얼굴로 쳐다봐?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돼? 당신 똑똑하잖아. 내가 다 설명해줘야 돼? 당신 말이야. 처음에 우리 아빠가 차를 사주겠다고 말했을 때부터 그때 고마워했어야지. 그때 감동했어야지. 울어도 그때 울었어야지. 당신 말대로 당신이랑 아무런 관련 없는 우리 아빠가 그저 딸과 이어진 인연으로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표현해야 됐어. 근데 무슨 놈의 중고차 레벨을 따지고 앉아있고 그마저도 무시하는 거라고 화냈지? 당신뿐 아니라 어머니도 방방 뛰면서 니네 아빠가 자기 아들 무시한다고 소리소리를 지르시더라. 왜 해주고도 이딴 소리를 들어야 돼? 그리고 나 너무 웃긴 게 당신 왜 울었어? 왜? 뭐 감동이라도 했어? 대단한 걸 느꼈어? 지나고 보니 본인이 너무 못돼 처먹었어? 그깟 눈물 질질 짜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해서 큰일이라도 한 듯 비장한 얼굴로 아빠한테 이제서 전화를 한다고 자빠졌어? 저도 여기까지 말해놓고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화 따위가 아니라 오래도록 제 안에 묵혀왔던 감정들이 다 지저분하게 뒤섞여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헤어지자. 내가 할 말은 여기까지야. 소리쳐야 될 이유도 같이 울어야 할 이유도 없던 저는 그저 담담하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남편 앞에서 읊어줬습니다. 그제야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남편도 직감했더라고요. 진짜 바보는 아니고 그런 쪽으로는 얍삽하고 졸렬하게 눈치가 빠른 인간이니까요. 저에게도 꾸역꾸역 아주 다급하게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봐라 당신 지금 많이 흥분해 있고 얘기 들어보니 내가 잘못한 것도 맞는 것 같다. 일단 우리 앉아서 얘기나 해보자. 이따위 소리를 들어놓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는 저에게 밖에 나가서 밥이라도 먹겠냐고 하는데 다 너무 시끄럽고 짜증나게 느껴졌어요. 그대로 싹 무시해버린 다음 차 끌고 친정으로 직행해버렸고 이후로 시간 들여 모니터도 환불하고 돈도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진행된 사실만 감정을 빼고 말해보자면 그렇게 쭉 이혼까지 변경 없이 진행해버렸답니다. 물론 당시에 친정아빠는 그대로 다가고 온 나를 보고 아주 많이 놀라셨어요. 그러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벅차오르는 속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거려가면서 그간의 분노를 쏟아내며 사정을 다 말씀드렸거든요. 친정아빠는 듣는 내내 매우 괴로워하시고 비통해하셨습니다. 게다가 뒤늦게 따라와서 사정을 들은 엄마까지 매우 복잡한 얼굴이셨죠. 그러고 비로소 그제야 저는 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고 나서야 정말 무슨 가뭄난 저수지에 물 쏟듯 울음이 마구 토해지고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친정 아빠도 그러셨어요. 그래, 그쯤 했으면 너도 그리고 우리도 충분히 노력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힘겹게 이혼을 받아들이셨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며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리하여 어찌어찌 정리된 이혼 후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부모님께선 제가 당분간 친정에 머물기를 바라셔서 계속 여기에 있어요. 사실 어린이집은 친정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이동은 편해졌고 저는 하던 대로 파트타임 알바를 이어가고 있네요. 아이가 좀 더 크면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볼 생각이고요. 남편의 근황도 며칠 전에 들었는데 직장은 여전히 못 구하고 어디 원룸이나 들어가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원룸에 본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쫓아내듯 보내버렸다네요. 그럼 그렇지 그 인간의 실직 상태는 당장 어떻게 바뀔 리가 없어요. 예상했던 대로더라고요. 어머님 역시 본인 집에 장가 안 간 큰아들과 툭하면 사고치는 막내가 있으니 이혼하고 온 둘째 아들 받아주려력이 안 되거든요.
초반에 어머니는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푼수같이 저한테 전화해서는 감히 막 야단을 쳐대시더라고요. 제가 걷다 대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어머니 아들한테 이제 애는 절대 안 보여줄 거라고 버럭했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일단은 말 그대로 그 인간의 애아빠이긴 하니 간간히 걸려오는 연락을 피하지 않고 냅뒀는데요. 그러자 아주 지루하게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는 낌새를 보이더라고요. 무슨 이제서 아이 보고 싶다고 하고 애랑 놀러 가고 싶다는 둥. 아직 취업이 안 됐지만 곧 될 거라는 얘기만 해대길래 쓸데없는 말은 다 잘라버렸어요. 하여간 이 인간과 환경에서 벗어나고 보니 그리고 저에게 무한정으로 잘해주시려고 하는 친정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최악의 장소에서 힘들게 견뎌왔는지 크게 체감이 되네요.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인 노주연이라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처음 만날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가 형이고 자기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형이라고 할 만큼 형이랑 사이가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저 우애가 좋은 집안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꽁꽁 숨겨진 시댁의 정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노주연 님이 겪은 기막힌 사연. 썰라디오에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끼리 사이가 좋은 건 외동딸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형제 사이가 부러움이었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들은 형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랑은 만날 때마다 형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형은 어릴 때 영재반이었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내내 반장을 했고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 출신에 지금은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 유학도 학교에서 지원받아서 가서 나도 그때 영국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 그래서 저 또한 형님 부부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외동딸로 자란 저에게 형제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화목한 집안인가 보다 착각을 했죠. 근데 실상은 다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형님 내외의 연애를 엄청나게 반대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에게 아이가 생겨서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을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때 많이 놀랐어요. 아이가 안 생겼으면 결혼도 안 시켰을 텐데. 그러니 신랑한테 잘하고 시댁한테 잘해야 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이 집안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별일 아닌 일에도 화를 내시고 형님이 조금 큰 소리로 웃자 바로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남편이 대학 교수면 와이프도 교양 있게 해야지. 어디 가서 교수 사모님 소리 듣고 싶으면 언행에 조심하고 경박하게 웃지 말고, 알겠어?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에 그 당시엔 매우 놀랐지만 신랑은 우리 엄마는 좋은 사람인데 형수님한테만 조금 심하게 대하셔. 아마 반대하는 결혼을 하셔서 그런가 봐. 라고 쉽게 말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본 시어머님의 모습이 이보다 더했습니다. 말끝마다 우리 교수 아들 밥은 해줬니? 남편 옷은 늘 브랜드 가서 사주고 깨끗하게 다려서 다녀야 사람들이 더 인정해줘. 하면서 늘 형님에게 잔소리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형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저는 와이프가 저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아주버님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두 분은 정말 연애 결혼을 하신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형수님 편을 들면 시어머니는 더 난리를 피우셨고 두 분은 어느새 시어머니가 이렇게 구시는 것에 어느 정도 포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저희 신랑에게 시어머니가 형님께 너무한다고 아주버님이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더 기가 찼습니다. 우리 엄마, 형이 형수님 편들자마자 그 자리에서 혈압 올라서 쓰러지셨어. 그래서 그 뒤로 형도 엄마 앞에서 형수님 편 안 들어. 형수님도 이해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형이 원체 잘난 사람이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렇지. 이 집안의 평화는 다 형님의 인내심에서 나온 거였어. 나라도 형님 편이 되어 드려야겠다. 정말 당신 형제들 너무해. 시어머니도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 형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며느리에게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만 있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서서 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시어머니의 이런 간섭과 관심이 저희 부부가 아닌 형님 부부에게 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의 자랑이었던 아주버님 대학이 인원수 미달로 문을 닫게 생긴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건 시어머니뿐만 아니었습니다. 동생인 저희 신랑도 걱정을 하면서 형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몇 년을 힘들게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됐는데 어떻게 대학이 없어질 수가 있어?
다른 곳에는 교수 자리 없대. 그러게, 우리 형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우리 형이 어떻게 교수라는 자리까지 힘들게 올라갔는데.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요즘 지방대학들은 학생 수가 줄어서 없어지는 추세였고 아주버님처럼 철학과 쪽은 과 자체가 없어지는 추세라 다른 곳에 교수로 가기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는지 하루 종일 같은 말만 반복하셨어요. 어떻게 대학이 없어져? 어떻게 교수가 잘릴 수가 있어? 여태까지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하시면서 말이죠. 사실 아주버님은 작년부터 일이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말하는데 덤덤해 보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랑 반대로 말이죠. 시어머니와 저희 신랑만 계속 어떡하냐며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당장 아이도 키워야 하고 아주버님 나이에 새로 취직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거든요. 거실에 온 가족이 앉아 있는데 정막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만 계속 쉬시고 저희 신랑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들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형님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 다른 곳에 교수 자리 가려고 노력했는데 1년 동안 한 군데도 연락 온 곳이 없어서요. 그리고 신랑이 이제 교수 말고 다른 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수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당분간은 교수직 안 하고 싶다네요. 아니, 대학 교수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쏟아부었는데 교수 안 하면 뭘 하려고 그러니? 공부가 제일 좋았던 아이였는데 교수가 체질인 우리 아들이. 저희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니, 저희 친정에 있는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가서 부모님 일 도와드리면서 귀농할 생각입니다. 지금 집도 거의 정리했어요. 그때 귀농이라는 두 글자가 또렷하게 들리자 시댁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형님 내부부는 형님이 친정 있는 지방으로 간다고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아주버님도 평생 직장이라 생각했는데 대학에 문을 닫고 다른 대학에 지원을 했지만 떨어지고 더 이상 서울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색도 정말 안 좋아 보이셨어요. 아마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신 거겠죠. 어머니의 자랑이었고 자존심이었던 게 바로 대학 교수 아들인데 그런 대학 교수 아들이 백수가 되었으니까요. 형님은 이 기회에 지방인 형님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자고 결심했고요. 사실 아주버님이 이렇게 무너지기 전까지 형님은 아주버님 눈치를 보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간섭하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더 이상 수입이 없고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아주버님은 형님 말을 잘 듣기로 했는지 사람이 180도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모든 일을 시어머니한테 맞춰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형수님한테 의견을 묻더라고요. 늘 시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댁 분위기가 이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시집 오고 나서 아주버님은 형님보다는 시어머니 아들로서 살고 있는 느낌이 강했어요. 아직도 시어머니도 아들에게 독립하지 못했고 아들도 어머니한테 독립을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형님의 이사 소식에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대성통곡을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시어머니는 1시간 내내 우시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 친정에 있는 지방까지 내려가는 거니? 여기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잖아. 우리 아들 멀리 가면 보고 싶어서 안 돼. 그리고 우리 잘난 아들이 처가살이 하는 거 나 못 본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붙잡고 애원을 하시는데 아주버님은 마음 정리가 끝난 듯 그런 어머님에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내가 너무 지쳐서 서울에 더 이상 살기 싫어요. 다른 대학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고 제 나이가 어중간해서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쉽지 않아요. 다행히 장인 장모님이 계신 곳에 집이 하나 있다고 하니 거기서 살려고요. 그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어머님은 거실 바닥에 자지러지시며 그러시더군요. 아니, 왜 스스로 처가살이를 하려고 그러니? 어미가 친정으로 가자고 해서 가는 거지. 정말 여기를 떠나서 지방으로 가야겠어. 너희 아내가 가자고 해서 가는 거지.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아주버님에게 매달렸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울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랑도 형이 타지방으로 가는 걸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형, 정말 더 이상 다른 대학도 갈 수 없는 거야? 정말 지방으로 내려가서 귀농할 거야? 자기 집안의 자랑인 형이 더 이상 대학 교수가 아닌 것도 그리고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이자 형인 아주버님이 타지방으로 간다 하니 속상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시어머님이 속상하신 것만 보고 있었죠. 근데 제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진짜 속상했던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 제 남편이었더라고요. 그때는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었어요. 형님 부부는 모든 걸 다 정한 다음 저희에게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오히려 아주버님은 마음 정리까지 다 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저희 신랑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하루는 술 마시고 와서 형에게 울면서 전화하는 걸 보니 기가 찼습니다. 누가 보면 무슨 생이별하는 사람처럼 우리 형 어떡해? 하면서 술주정을 하는데 부지런하고 자기 일 잘하는 형님이라 솔직히 저는 귀농해도 잘하실 것 같았거든요. 제 눈에는 아주버님도 솔직히 많이 지쳐 보였어요. 그래서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서 귀농 일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랑 저희 신랑은 형이 대학 교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요. 대학 교수가 아니라도 아들이고 형인데 왜 그렇게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에 집착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일단 일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와서 몇 번이나 형님 흉을 봤습니다. 착한 자기 아들 꼬셔서 일부러 친정에 가서 살기 위해 가는 거다. 나랑 아들 사이가 좋으니까 질투해서 그런 거다. 귀하게 자란 우리 아들 농사일도 다른 일도 못할 텐데. 어머님은 계속 큰며느리가 아주 칼을 갈고 있었다고 이걸 기회로 삼아서 자기한테 한 방 먹이는 거라며 지방도 그렇고 교수를 귀농시키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한다며 형님 욕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시어머님 편이기보단 형님 편이었습니다. 매번 시어머니의 간섭 그리고 아들에 대한 집착에 나라면 저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저는 형님께 정말 선택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형님도 시어머니 간섭에서 벗어나서 너무 좋다셨고요. 다행히 중학생 아들은 자립형 기숙사 학교에 입학해서 꼭 서울에 살 필요 없고 친정부모님 일 도와드리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형님의 이런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친절했던 형님이 잘 사시길 바랬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이유가 저번에 형님이랑 속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말이야, 정말 신랑 하나만 보고 결혼했거든? 첫사랑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10년 젊어진다 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는 내가 임신했을 때도 제사상 다 차리라 하시고 김장도 50폭이나 하셨어. 그리고 신랑은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올인한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중간에서 나만 정말 힘들었어. 하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왜 바로 서울 집을 정리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렇게 형님은 한 달 만에 모든 걸 정리하고 친정에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 친정부모님께서 투자로 사놓은 집이 있었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바로 귀농 준비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아마 형님은 예전부터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만 그쪽 집에서 애들한테 집을 사줬다고 하더구나. 하시는데 사실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머님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지시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한숨 쉬며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집을 해줬으면 우리도 뭐라도 해주는 게 맞지. 그래서 지금 자동차 하나 사려고 알아보는 중이다. 작은 애가 너희 형 탈만한 자동차로 알아봐줬으면 좋겠구나. 가뜩이나 대학 문 닫고 목이 쑥 들어가 있을 텐데 차라도 근사한 걸 타고 다녀야 기가 살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때 저 많이 속상했습니다. 저희 집 살 때 이사할 때 대출금이 모자라서 돈 빌려달라 할 때도 돈 없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시부모님이세요. 그런데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사줘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 아들도 어머니 아들인데 자꾸 잘난 대학교사 아들만 아들 취급하는 것도 서러웠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잘난 형을 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지겹도록 하셨거든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야? 형님네가 서울에서 집 한 돈으로 지방에 가면 훨씬 더 여유로울 텐데. 게다가 거기에 사는 집까지 친정에서 다 해주신다는데 아주버님한테 차까지 사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솔직히 서운하더라. 그러자 남편은 우리 집이 형 위주로 돌아가서 그래. 형 하나만 대학 교수 만들어 보겠다고 엄마가 정말 돈 빌려가면서 형 뒷바라지 했거든. 엄마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형이 엄마랑 멀어지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그렇지.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형님 욕까지 하시더라. 나라면 고마워할 것 같은데. 어차피 아주버님 이제 실직자인데 친정에서 도와주셔서 귀농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엄마가 더 차라도 한 대 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본인도 무언가 해줬다고 생색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처가살이 안 했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이겠지. 그때 저는 뭐라고 한 번 더 쏴붙이고 싶었지만 괜히 제 입만 아픈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형님네는 이사를 가고 시어머니는 이사한 바로 다음 주에 형님네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온 가족이 같이 가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이사를 하고 일주일이면 아직 정리하고 바쁠 시기라서 한 달쯤 지나고 가보자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제 말을 무시하시더라고요. 저희 신랑도 엄마가 가자고 하는데 그냥 가자면서 제 의견을 무시했어요. 그때부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형님이 초대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내려가야 한다고 우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솔직히 저는 형님께 미안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전혀 미안해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형님도 빨리 내려와 주길 내심 바랬을 것 같긴 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주소가 맞는 건지 10번도 넘게 확인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집 사이즈에 놀랬거든요. 70평대 복층 아파트는 정말 처음 봤어요. 방이 5개고 화장실만 3개고 그중 하나는 흰옥기탕까지 있었습니다. 반신욕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집이 너무 좋았어요. 연예인 집 같다고 하면 다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에 가전가구까지 전부 다 새 제품이었어요. 저는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집이 좋아서. 형님, 집이 너무 좋아요. 부러워요. 하니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형님 집은 지방이긴 하지만 버스 정류장도 단지 내에 있고 강을 끼고 있어서 풍경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시어머니는 더 놀라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도 형님 욕을 했습니다. 고작 20평대 집을 친정에서 해줬을 텐데 그런 집 친정에서 받았다고 우리 아들 기죽이게 하지 않겠지 하면서 걱정 반 험담 반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도 겨우 대출받아서 산 저희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의 예상과 달리 너무나 좋은 아파트에 너무나 넓은 집에 살고 있었고 평온한 표정의 아들까지 보니 시어머니는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때 형님이 거실 소파에 제일 먼저 앉으며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이제 신랑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여기는 공기도 좋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너무 좋대요. 그러니 이제 큰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도 그만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고 저도 이제는 교수 와이프라고 무게 잡으면서 살 필요도 없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하며 시어머니 앞에서 다리까지 척하며 꼬는데 정말 부잣집 마나님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나 당당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형님 옆자리에 아주버님이 찰싹부터 앉으면서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사업 수완이 좋아서 저희 부부 사는데 돈 걱정 없어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농사하는 것도 터전을 다 잡아 놓으셔서 그냥 저는 트랙터 타고 빙글빙글 돌기만 해서 할만해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그동안 손바닥만한 교수방에서 햇빛도 못 보고 살았나 몰라. 아무튼 처가 식구들이 너무 고맙게도 다 도와주셔서 저 정말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앞으로 저는 서울 근처도 갈 일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버님이 형님 손을 척하니 붙잡는데 어머님 표정이 갈수록 굳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형님이 웃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니 들으셨죠? 이제 제가 알아서 저희 집 일을 할 테니까 이제 어디서 뭘 샀는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간섭하지 마세요. 그동안은 애아빠가 벌어서 온 돈이고 어머니 노고 덕분에 교수가 되었으니 이해했지만 더 이상은 교수도 아니고 애아빠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니까 저도 예전처럼 지내지 않을 거고 어머님도 빨리 적응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때 형님 뒤편으로 노을이 쫙 펼쳐지는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계셨죠. 형님은 이런 집을 친정에서 해주셨다고 이제 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치는 겁니다. 형님은 이제 자신이 번 돈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니 더 이상 시어머니 간섭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아주버님도 이제야 형님 편을 드시더라고요. 이제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시어머니 편을 들 수는 없었습니다. 머리 좋아서 교수까지 했는데 그 정도 눈치는 있겠죠. 솔직히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놀란 눈을 하시고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아니, 친정에서 집을 해주셨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교수 아들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들아, 너는 나한테 자존심이고 자랑이야. 너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하시면서 나중에는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셨어요. 저희도 어머니를 따라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어머니랑 같이 기차를 타고 하루 만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기차역에 딱 내리는데 공기부터가 지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저는 벌써부터 그 동네가 그립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하루 자고 오자고 해서 자고 올 준비를 해서 형님네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나가시는 바람에 바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기차 안에서 어머님은 계속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없어. 우리 아들 와이프한테 기도 못 피고 사는 거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뭐라도 해줘야겠어. 그러면서 자동차 이야기를 제 남편과 한참 동안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경차를 사줄 것도 아니고 요즘 차값이 대부분 3에서 4천만 원인데 시부모님은 그 돈이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 차 바꿔줘야 한다는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저희 신랑 발언이었습니다. 형이 너무 형수님한테 잡혀 사는 것 같아. 나한테는 가장 잘난 형인데 우리 형 기죽은 것 같아서 나도 너무 속상해.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남자들이 경제활동을 왕성히 할 때는 다들 와이프에게 큰 소리치면서 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시댁이 가부장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예전에 대학 교수라고 자랑하던 아들이 이제는 백수가 되었는데 똑같이 와이프에게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요? 저희 신랑과 시어머니의 사고방식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 먹으러 시댁에 오라고 하셨어요. 며느라,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 회사 마치고 바로 오렴. 하면서 다정한 문자가 왔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연락할 때는 형님 욕할 때 빼고는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인데 아니면 아들 생일상 차려줬는지 확인 전화 말고는 생전 저에게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이 시어머니셨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셔서 왜 그러시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희는 알겠다고 하고 갔죠. 그때 시어머니는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 작년에 산 차 그거 형 내줘라. 너희 차가 디자인도 세련되고 대형차라서 형이 타고 다니기에도 좋을 거야. 너희는 아직 애도 없고 출퇴근도 다 지하철로 다닐 수 있잖아. 저는 순간 무슨 이야기가 들리는 건가 싶었어요. 누구 차를 누구한테 주라는 건지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어서 벙쪄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 저희도 이 차 1,000만 원 대출받아서 산 차예요. 이 차 바꾸려고 저희도 돈 모아서 샀고요. 저희도 몇 번 타지도 못한 차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갑자기 바닥을 치시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니, 너는 아주버님이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지 와이프한테 잡혀 살아야 할 건데 나는 그 꼴 못 본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아들 뺏길 수 없어. 그러면서 또 똑같은 소리를 하시려 하길래 저는 전에 기차에서 3시간 넘게 들었잖아요. 제가 곧장 어머니 말을 자르고 그랬죠. 어머니, 저희 신랑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재산인데 왜 저희보다 잘 사는 형님네를 드리나요? 저희 고작 20평대 살아요. 그것도 50%가 대출이고요. 그런데 저희보다 훨씬 잘 사는 궁정 같은 집에 사는 형님네를 드리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저를 불같이 노려보시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아주 큰애랑 작은애가 둘이서 이 늙은 시엠이 하나 두고 못하는 소리가 없다며 혀를 차셨어요. 옆에서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고 있었고요. 저는 순간 속이 너무 뒤집혀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신랑은 저를 따라 나와서 머뭇거리더라고요. 신랑의 그런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신랑은 지금 차를 정말 좋아했어요. 저희 형편보다 더 좋은 차를 산 이유는 신랑이 이 차를 예전부터 사고 싶다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구매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의사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희 차 살 때 시어머니가 1원이라도 보태주셨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받은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재산인 차를 형님 주라고 하니까 제가 화가 안 날 수가 없던 거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신랑은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신랑이 먼저 시어머님께 싫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내주길 바랬습니다. 아니, 그건 누가 봐도 저희 부부가 화를 내도 되는 상황 아닌가요? 저는 신랑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저희한테는 1년간 모은 돈의 대출까지는 첫 차였거든요. 당신은 왜 어머니가 그런 소리 하는데 가만히 있어? 당신 이 차 원해서 산 거잖아. 우리도 이 차 나온다고 1년을 기다렸고 꼭 이 차 사고 싶다고 해서 우리 대출까지 받아 샀는데 왜 형님네 드리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해? 그러자 남편은 아니, 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울은 구석구석 지하철이 잘 돼 있지만 지방은 아니잖아.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하길 원하시잖아. 당장 차 한 대 사주실 돈은 안 되시니까. 아니, 우리도 어머니한테 받은 거 없어. 이 집도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산 집이고 가구 가전만 당신이 샀지 나머지는 다 내가 대출받았어. 그런데 이 차 당신 이름으로 산 우리 재산인데 그것까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형님네를 드린다고? 나는 절대 허락 못해. 절대 안 돼.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해? 아니, 당신도 그때 가서 봤잖아.
우리 형, 형수한테 기 좀 살게 해주면 안 돼? 우리 형 평생 교수한다고 자존심 강한 사람인데 얼마나 기죽어 보이던지 나도 마음 아프더라. 우리 형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거잖아. 가슴이 아프긴 왜 아파? 나도 거기서 살고 싶더라.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왜 이렇게 다들 꼬아서 보는 건데? 형님 입장에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그동안 당하고 지낸 게 얼마인데. 그리고 당신이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산 차인데 당신은 형한테 주고 싶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나를 부부로 생각한다면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마. 신랑의 말에는 더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잘난 자기 아들 기죽을까봐 그러시는 거니 해도 신랑의 이런 생각이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형제애가 좋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줄 일인가요? 형이 대학 교수라고 해서 저희가 이득을 본 게 있냐고 물으시면 없습니다. 결혼할 때 냉장고 사주신 게 전부입니다. 근데 차까지 드린다고 하니 기가 찼어요. 형님네가 저희 부부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귀농해서 농사도 하지만 친정에 하는 국수 사업이 잘 돼서 형님의 부부도 같이 하더라고요. 한번 지역방송에 나온 적도 있었고 매출도 좋아서 저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돈도 없는 저희 부부가 형님네를 도와드려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어머님이 다음날 아침부터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동차가 아니라 제 남편 식사 챙겨줬냐, 아침은 먹고 갔냐 하시는데 갑자기 등줄기에 소름이 쫙 하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는 내 차례가 온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출근한 상황이라 혹시나 자동차를 들고 갔나 싶어서 미친 사람처럼 주차장으로 달려가 봤는데 저희 남편은 출근할 때 차를 타고 가지 않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몇 바퀴를 돌아도 없고 남편에게 전화하니 받지 않았고요. 모든 상황들이 너무 익숙한데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 남편은 차를 몰고 형님네로 가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전화로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당신 지금 이대로 차 들고 형님네 가면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바로 이혼할 거야.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아이 없을 때 헤어지자. 그렇게 내 얘기 무시하고 당신 멋대로 하는 거, 시어머니 뜻대로 하는 거 더는 못 참아.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내 명의로 샀고 대출금도 내가 갚아. 그러니까 내가 내 형한테 잠시 준다는데 당신이 왜 그래? 정말 이럴 거야? 남편은 그날 기어코 아주버님에게 차키를 전달했고요. 형님이 저에게 연락해서는 미안하다고 차값을 보내겠다 어쩌겠다 했지만 괜찮다고 그거 남편 돈이니 나와는 이제 상관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신랑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하는 잔소리 집착을 저한테 하기 시작했고 신랑은 시어머니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다 보니 이렇게 살기 싫었어요. 그리고 호구처럼 시어머니 말에 무조건 예스하는 신랑이 야속했어요. 아마 이혼을 결심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신랑의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아무리 기가 센 시어머니라도 신랑이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 힘으로 사라지는 게 부부잖아요. 하지만 신랑은 형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이지만 시어머니한테 맹목적인 예스맨이다 보니 같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신랑의 그런 모습에 결혼 생활 내내 너무 지치기도 했고요. 이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신랑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나 형수님 국수 사업에 가서 일하기로 했어. 형수님이랑 형이랑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 나는 내 가정을 지키지도 못했네. 형의 판단이 옳았어.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정인데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이혼하고도 가끔 안부차 형님이랑은 연락을 했는데 형님에게 물어보니 전 남편은 바이오 회사를 다녔는데 요즘 경기가 바이오 쪽이 안 좋아지자 회사가 망했고 오도 가도 못하는 동생을 형이 형수님께 부탁했다는 겁니다. 조건은 절대 시어머니가 형님이 있는 지방으로 안 내려오는 조건으로 형님은 시동생인 저희 전 남편을 국수 사업장에 취직을 시켜준 거였어요. 그렇게 형네 국수 사업장에서 신랑은 일을 시작했고 자기가 알던 형이랑 다른 모습이지만 자신의 가정을 지킨 형이 부러워서 그리고 자신이 이제야 무엇을 잘못했고 잘못 판단했는지를 알게 돼서 저에게 사과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저랑 형님을 그렇게 괴롭히던 시어머니는 혼자 서울의 아들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혼자 남아있고 아들들은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이혼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과는 완전히 끊겼고 전 남편이 사과한다 해도 저는 되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깨지기까지 이유가 분명했으니까요. 오늘의 썰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